네, 오늘 총선 특집 마지막 방송입니다. 안 지치냐? 지칩니다. 끝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안 합니다. 이제 못 합니다. 마지막 방송인데 제가 말이죠. 물리적으로 이 마지막 방송이에요.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어. 녹음해서 업로드를 하는 그러니까 편집하고 업로드할 시간이 시간이 안 되기 있잖아요. 때문에 이제 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까 피날레를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보관을 꿈꿨습니다. 문 대표를 한번 모실까 뭐. 김 김 대표를 대표를 한번 모실까. 그러다가 그러지 말고 사신 방송을 한번 해보자. 사신 방송이 뭐냐면은 사실 지금껏 우리가 다 어려운 험지 분들만 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전혀 뭐 한번 내가 그 사람들한테 밥 한번 얻어온 적도 없어. 처음 봤잖아. 다 처음 본 사람들이야. 그런데 처음 본 사람들 아니지만 어쨌든 뭐지? 아니 근데 오다가. 부른 사람들이 워낙에 다 험지실해가지고 네. 이재희가 또 신화가 있잖아. 아니 그 다 이길만 하는데 그 숟가락 얹으면 뭐해? 어려운데 이거 해갖고 이겨야 뿌듯하지. 조희연 교육감 이틀 전에 불러가지고 저기 검색어 1위 시키고. 아, 조희연 교육감은 다 자기가 잘해서 당선된 줄 알아. 하긴 그들이 연락이 없어.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좀 사심을 넣어서 우리 3명 진행자들이 살고 있는데 출마하신 분들 한번 모셔보자. 우리의 지역구죠. 우리 지역구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마누라가 물어보더라고. 오빠 우리 동네 누구나 그래서 김명호라고 있어 그랬더니 누군데 그래요. 그래서 김상현 아들이 있어. 김상현 또 누구야 그럼? 야, 넌 이재희를 그렇게 들어놓고는 할 때 있어 그랬더니 그럼 뭐 당선될 것 같아 그래서 쉽지 않지. 그러면서 딱 한번 모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서대문구 을 지역에 후보를 한번 모셨고 또 이 박사 지금 살고 있는 관악 을에 또 후보를 한번 모셨고 또 한 분 이제 세작이 사는 동네를 모셔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전화를 했지. 야, 너 저 지역구 어디야? 그러니까 광진을 그러더라고. 추미애 당선 가능성 높은데 됐어. 두 사람 할까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저 새끼 광진갑이었어. 광진갑 누구지? 전해서? 전해서. 우리 전 후보한테 상당히 미안하네. 갑자기 미안해지잖아. 네. 아니 그렇게 네가 광진갑을인지도 모르면 어떡해. 아니 그게 헷갈리는 게 내가 맨날 김한기만 욕했잖아. 가부는 생각 안 하고 김한기만 주창 욕하다 보니까는 헷갈린 거야. 그리고 왜 그러냐면 추미애랑 붙는 새누리당 의원이 고등학교 선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래저래 헷갈린 거야. 내가 멍청해서 그래. 요즘 뇌가 녹지 않느냐. 녹고 추미애 있잖아. 의원은 당선되리라 보고요. 네, 그러면 후보 일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대문 을의 김명호 의원 이번에 의원이 아니야. 벌써 근데 의원이라고 입에 얘기하고 있어. 김명호 후보 이번에 3번째 출마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새누리당의 정두원. 이제 그만해야지. 우리 가죽 가방? 그 노래나 부르라 그래. 가수 노래 부르고 그만 불러야 됩니다. 자, 서대문 을의 김명호 후보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영호입니다. 네, 청취자분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대문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김영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방송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마 이 날이 평생 이제 추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난 총선 때 정말 아깝해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정도로 확 보낼 수 있었는데. 네. 근데 3번째 선거인데. 네네. 어떻습니까? 3번 선거를 치러봤는데. 네. 이번이 제일 좋다라든가 뭐, 어떻게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정도원 의원이 서울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네, 예. 예전에 이재호, 정몽준, 정도원이었는데요. 지난번 선거에서 제가 625표 낙선을 한 후에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19대 때보다 저는 굉장히 강해졌고 정두원 후보는 19대부터 약화됐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625표. 네, 6.25의 전쟁입니다. 6.25의 전쟁. 그 정도 차이면은 이긴 사람도 이겼다라고 내서 얘기 잘 못해요. 부끄럽죠. 네. 이거 뭐 어디 초등학교 총학생회 선거에도 그치. 이거보다는 표차 많이 납니다. 많이 나죠. 그렇죠. 근데 655차. 625 차.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김 후보는 그럼 19대 총선 낙선하고 나서 네. 계속 돌아다니신 거예요? 20대를 기약하면서? 그러면 하루도 안 쉬고 시장 돌아다니고요. 거의 뭐 그냥 골목에서 골목 정치 했죠. 골목 정치. 서대문의 아들이라도 되겠네. 서대문에 48년 살았으니까 아들이죠. 네. 그렇죠. 네. 제 또 고향입니다. 뭐 부친의 영향도 있을 테고. 네. 근데 아버지는 이제 갑구시고 저는 그래요? 일국. 네. 아버지한테 가시지 그랬어. 거기는 이제 우상호 선배가 아이고, 터줏대감으로 딱 아이고야. 치니까. 네. 참나. 그래요. 하여튼 뭐 네. 부친 얘기는 네.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네. 하는 걸로 하고. 네. 저희 방송에서 부친 얘기를 전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그래요? 좋겠습니다. 예. 참 좋게 해줬어요. 입에 침 바르고 구라쳐. 왜 그래 좋게 해줬지? 저 경선 하셨습니까? 네네, 경선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동네에 딱 한 3분이 나오셨더라고. 총 5분 나왔어요. 아, 네. 더민주에서만 네네. 경선을. 저를 포함해서 5명. 아 근데 딱 3명만 보이더라고요. 네, 지금 컷오프가 2명 두명 됐으니까. 됐고 김영호 후보하고 이강래. 네네네. 참 오랜만에 듣는 이름입니다. 추억의 이름. 추억의 이강래. 이름인데. 예. 또 한 분이 네, 권호중 전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시장. 박원순 시장, 박원순 키즈라고 불렸던. 네네네. 박원순 시장 계분들이 거의 다 날아갔어요. 네. 아니 방금 부른 분은 어떻게 된 거야? 방금 부른 분하고 기동민하고 둘만 살아남았지. 그렇지. 예. 김영민 처장도 아웃됐고 다 아웃됐어. 두 분 당선되실 거라고 봐요. 예. 그런데 그래서 경선이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력서에 박원순 이것만 써도 네. 아주 많은 플러스 점수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그럼요. 있었거든요. 물론이죠. 그래서 네. 김영호 후보가 3번째지만 네. 쉽게 이기지 못할 거다 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권호중 그 비서실장이랑 뭐 사실 잘 알았고요. 또 사람도 저랑 앞으로 계속 정치할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 지역에 기반이 없었죠. 이제 갑자기 오셔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 서대문 을구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은 사람이지만 박 시장이 나왔으면 제가 졌겠지만 그 대린이 나온 것은 네. 사실 우리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근데 뭐 권호중 실장이 워낙 점잖고 또 노선도 확실한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기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김영호 후보가 뭐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게 일단은 문재인 전 대표가 이사를 왔어요 일로. 네. 그래서 2표를 안겨줬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 광주 가서 사전 투표 하셨더라고. 아, 벌써 그렇죠. 확보했습니다. 뭐 설마 정도는 찍질 않았겠지. 그건 몰라. 그래? 선거는 비공개야. 그리고 저도 목동에 있다가 딱 선거 직전에 와서 저도 2표를 네. 안겨드리는 걸로. 비밀 선거 없어.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 그렇습니다. 2표를 안겨드리는 걸로. 그래서 아까 김영호 후보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2표 감사하다고. 네. 아니, 그 2표 감사한 게 아니라요. 당원과 주민은 저의 영원한 갑입니다. 아, 그래서? 네. 네, 저의 정치적인 철학입니다. 그것은. 하지만 권력자에게는 저는 영원한 갑은 아니래도 하여튼 권력자와 맞서 싸우겠다. 이런 각오를 합니다. 당선증 받고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예, 그러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또 한 분 후보 모셨습니다. 관악을 지역구입니다. 이분도 지난 선거에서 정말 아깝게 어떤 분이 고춧가루를 뿌리는 바람에 정말 아깝게 패했습니다. 요청만 아니었으면 내 예. 이제 관악을의 정태호 후보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호입니다. 인사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 해주세요.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태호입니다. 이제 나오면은 당선된다 그래서 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초청한 대상이 조금 위험한 사람들이라. 아니 좀 위험한데 당선되는 거. 아, 그럼요. 우리가 보니까 쪼는 맛이 있는 후보들이죠. 한 24분 정도를 20분까지 포함해서 모셨더라고. 네. 선거 동안. 네, 네. 제 목표가 한 15분 당선시키는 거. 그럼 성공 아닙니까? 그 원내교섭단체 만들어 주시죠. 아, 20석. 좋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박사 사는 지역구 아닙니까? 네. 지난 선거 때 정태호를 찍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낙선했잖아요. 네. 존나 열받았죠. 아이 근데 이게 원인이 나 진짜 후보께서 말하지 말아달라고만 말씀 안 하셨으면 내가 아주 개쌍욕을 했을 텐데 아, 참겠습니다. 그 고춧가루 뿌린 분. 네. 이번에는 어때요? 지금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네. 그 지역에 돌아다니시다 보면 또 친구들도 거기 다 있잖아요. 네. 서울대 라인. 어때요, 분위기가? 잘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좀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은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이 그 고시촌 아닙니까? 네. 그 고시촌 쪽에서는 또 사시존치 문제가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나머지 지역에서는 워낙에 이제 기존에 닦았던 분들이 이제 좀 많이 물갈이가 된 상황에서 좀 궁금해요. 어떻게 될지 나도 궁금한데 지역 여론은 솔직히 정태호 후보 쪽이 조금 우세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또 한 가지 제가 또 궁금한 게 선거 사무실이 어떻게 거기로 들어가셨어요? 거기 들어가려고 정말 인내에 그 참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김희철 후보가 아, 그래요? 연구실 저기 사설 연구소를 하는 건물인데 김희철 후보가 국민의당 예비 후보로 나갔다가 어느 날 눈 뜨고 갑자기 이제 막 EJ 녹음하지 쩔레쩔레 나가니까 거기에 갑자기 정태호 후보 플래카드가 쫙 걸려 있는 거야. 김실 아웃됐어? 국민의당이 딴 후보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국민의당 그 경선에서 졌죠. 김희철 의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아니, 건물을 뺏으신 겁니까? 아니면 아니 왜냐면은 그 건물이 우리 관악지역에는 그 두 군데 요지가 있어요. 그런데 김희철 의원이 전 의원이 있던 그 건물이 그야말로 광고 효과로 치면 1조 원짜리 광고 효과예요. 네. 저 한 뭐 몇 킬로 밖에서도 보이는 데거든. 그래서 거기에 현수막을 딱 거는 순간에는 이미 선거가 끝났다. 이런 정도로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또 걸면은 김희철 의원이 돕네 이런 또 소문도 나는 거거든. 예. 그래서 우리 팀들이 그게 이제 난곡 사거리라는 데인데 그쪽으로 빨리 사무실을 얻어야 된다. 자꾸 저한테 뭐 재촉하는데 제가 끝까지 객이 괜찮습니다. 끝까지 서민 후보. 끝까지 이제 하여튼 뭐 참고 기다리는데 뭐 저는 이제 그쪽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대충 예상을 하고 기다렸죠. 그런데 이제 딱 나왔는데 그 김희철 의원이 떨어졌죠. 떨어져 가지고 그 사이에 사실 좀 공작도 좀 많이 했죠. 해가지고 뭐 김희철 의원이 만나면은 정말 예우를 다해 가지고 모시고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걸겠다 그러니까 뭐 흔쾌히 허락해 주셨죠. 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다시 이행자 쪽으로 갔어요. 그래요? 저는 국민의당이 그 경선 떨어진 것 때문에 또 아사리판이 나는가 보다 난 그렇게 예상했는데 또 그렇진 않았던 모양이네. 예. 그러면 지난번에 재보궐선거였으니까 예.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운동을 좀 열심히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뭘 그때 4월 29일 날 이후로 결심한 게 여의도 쪽은 쳐다보지도 않겠다. 그 민병두 우리 선배가 옛날에 그 홍준표한테 떨어지고 나서 한강 다리를 안 건너겠다라고 작심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일 동네만 다녔대요. 그 얘기를 저도 듣고 하여튼 한강 다리 안 건너겠다. 한강 다리가 아니라 하여튼 여의도 그 다리 안 건너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동네만 돌아다녔죠. 선거는 민병두처럼 그런 말이 있어. 네. 그렇지. 저한테는- 정태호 후보님은 저희 EJ하고도 어떻게 보면 지금 연결이 있어요. 그래요? 저희 방송 1회 때 이 음. 작가 우리 총선 특집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언급됐던 데가 어딘가 생각해봐. 관악? 관악이었지. 왜? 관악 때 아예 이 박사가 흥분하게 막 얘기하고 그러다가 김희철? 얘기했던 뭐 그거지. 옛날 사람 얘기를 하면 뭐해. 이제 정태호 시대가 열렸는데. 그렇지. 추억의 이름이다 이제. 오늘부로 열리겠죠. 그 길거리 돌아다니면은 반응은 어떻습니까? 진짜 좋아요. 뭐냐면은 이게 운동하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사무실 개소식을 했는데 아까 그 사무실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참고 참았는데 후보 등록 개소식 하기 한 4일 전에 그 개소식 날짜를 이제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2,000명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온 사람들이 옛날에 뭐 동네 유지들부터 해가지고 옛날엔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야 1년 동안 그 돌아다닌 보람이 있더라니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만났던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좀 와서 달라 그러니까 사무실에 찾아오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동네 분위기가 막 술렁거리기 시작하는데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된다라는 거라. 근데 저는 이게 한번 진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 아마 김영호 후보님도 그 트라우마가 2번이나 있어가지고. 없어요. 트라우마. 그래요? 네. 무감각해졌어요. 자꾸 떨어졌어. 그래서 이게 느낌은 좋은데 이길 수 있을까? 막 그런 좀 이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한 2,000표 모아가야 됩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네. 선거운동 하실 때 분위기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운동원들도 좀 재밌게 할 것 같고 요즘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손혜원 후보팀도 그렇고 이석현 후보팀도 그렇고 율동팀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네. 그리고 후보들도 같이 열심히 합니다. 네. 본인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저는 율동은 안 해봤고 네. 하여튼 뭐 동네 그냥 걸어다닙니다. 그냥. 많이 노출되는 방식으로. 유세차하고 관계없이. 네. 뭐 그게 제 일종의 좀 선거 전략이라면 전략이죠. 많이 돌아다니면 네. 이기더라고요. 이게 김희철 후보가 어떻게 했냐면은 아침 8시쯤 되면은 버스를 타고 저기 우리 집 근처에서 버스를 타려고 온지 뭔지 모르겠지만 쭉 걸어 내려오죠. 그럼 그 그때마다 산 위에서? 사람들이 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 하시는 거야. 이게 선거를 한번 출마를 해보니까 이 동네 가면 제 얼굴을 다 알아봐요. 그게 참 그래도 한번 벽보의 출마를 효과. 해봐요. 이 백보 벽보의 붙이는 효과. 효과야 그게. 예. 그러니까 이제 가면 그냥 정태호입니다. 그러면 정태호 씨 이번에 잘 돼야 돼. 지난번에 정말 그 누구 그 뭐 SX 때문에 이 욕하면서 막 격려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걸어 다니는 게 실제로 선거 운동에 크게 도움이 되더라고 보니까. 우리 정 선배님은 그때 보궐선거니까 네. 언론이 집중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뭐. 네. 그러니까 훨씬 인지도가 올라갔죠. 아주 그냥 최고급 고춧가루가 들어갔겠죠. 아니 더 집중. 그 고춧가루 뿌리시는 분은 이번에 그 벌을 받을 거야.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거기서 근데 그걸 그게 참 나는 참 그 운명이 얄궂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 보궐선거 때 정말 제일 많이 와서 도와줬던 국회의원이 김성주 의원이었어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김성주 의원이 제가 또 대학교 이제 동기입니다. 과는 다르지만.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라서 이 일반적인 이제 그 생활과 관련된 단체들하고 직능단체들 많이 알거든요.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야 이게 그런데-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동영이 또 흘러가네? 근데 이 정동영, 실명을 이제 공개했어. 이게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막 끌어오르기 시작하네 또. 그래 이런 걸 사필 규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김성주 의원은 고등학교 과 후배예요 또. 대학교 과 후배야. 근데 그 선배가 자꾸 그 후배들 그렇게 죽이러 다니는지 정말 나는 짜증나 죽겠어. 어쨌든 김성주 의원은 이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인사 말은 여기까지만 하고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두 분 모시고 방송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먼저 관악을부터 살펴봅시다. 관악을은 더불어민주당의 성역과 같은 곳이지. 그럼 텃밭. 뭐 하늘 아래 분당이라면 여기는 하늘 아래 관악. 그렇지. 관악대장. 그렇지. 아, 관악장군. 관악장군. 이해찬 전 총리가 88년 총선부터 쭉 그냥 하시다가 18대 때 김희철 의원이 또 하셨고 19대 때는 통합진보당하고 이제 후보 단일화를 했죠. 그래서 이상규 후보가 당선됐었고 그런데 보궐선거에서 이제 새누리당한테 처음으로 양보한 겁니다. 그렇죠? 난 양보가 아니지. 뺏겼다고 봐. 누구 때문에. 그래서 뺏겼고 다른 선거를 봐도요. 뭐 구청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 대통령 선거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볼까요? 서울시장 선거 관악구 정몽중 35.67, 박원순 64.36이야. 뭐 거의 따블숙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 선거 새누리 이정호 36, 새정치연합 유종필 60.49. 이 정도예요. 이 정도인데 지금 유일하게 국회의원 자리만 오신환한테 지금 뺏겨온 상태입니다. 이거 털어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죠. 그래서 제 슬로건이 뭉치자 되찾자입니다. 그런데 묘한 게 말이에요.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어쨌든 오신환 후보가 무지를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 조사야? YTN 조사네요. YTN 조사인데 오신환 35.9, 정태호 29.2, 이행자 19.3. 그런데 이 이행자 국민의당 19.3 얻은 게 지난 보궐의 정동영 얻은 숫자랑 비슷해요. 가깝한 그러니까 얘기구나. 가까워지고 이제는 또 이게 어떤 고춧가루가 아니고 녹색가루를 확 뿌리려고 지금 그러나 이런 생각이 거기다가 들긴 이행자 후보가 네. 시의원인가 구의원인가 출신이라 가지고 네. 또 인지도가 좀 있어요. 아예 없진 않고 시의원 출신. 시의원 출신이니까 이런 조금 안 좋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적극투표청을 보면은 나하고 이제 그 오신환은 2% 차이로 이제 줄어들죠. 적극 투표죠. 예. 네. 근데 저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은 옛날에 그 2012년도에 10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그때 그 한명숙 그 시장 후보 나왔을 때 그때 조사를 해보면은 15% 관악구에서 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당에서 그때 이 지방선거 그 기획위원회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포기를 해버렸어요. 이제 그 여론조사 보고. 근데 실제로 이거 다 판별 분석을 해보니까는 2% 지는 걸로 그때 나왔었어요. 결과도 또 그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론조사 자체에 우리가 너무 현혹돼서는 안 되는 건데 이게 주는 파장이 너무 커져 지금. 그걸 이제 근데, 이용하는 거죠. 예, 이렇게. 지금 그런 건데 지금도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이 지역은 65대 35 지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 지지층들이 잘 안 잡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당 내에서 조사한 거를 보면은 이런 거 공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선거법 때문에 괜찮게 나옵니다. 예. 여의도 연구소에 그게 이제 안심번호를 가지고 핸드폰을 조사한 것들이 반영이 돼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뭐 여의도 연구소에서 한 것도 괜찮게 나온다는 네네.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 지금
오신환, 정태호 둘만 봐도 6%밖에 차이 안 나요. 네. 6% 이거 아니, 아까 왜 저기 서울시장 선거 한명숙 선거 나갔을 때 얘기하셨습니다만 그때는 20% 차이였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혹시 10% 이상 차이 나면은 그렇지. 우리 지지층들이 혹시 실망하실까 싶어서 포기할 수도 있고. 걱정했는데 예. 그래도 이 정도 나오고 또 이 적극투표청에서 2%밖에 안 나오니까 요새 동네 다니면서 하는 얘기는 야 2%만 좀 채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긴장감을 이제 조성하는 그런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죠. 제가 2% 부족합니다 지금.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 자체가 현실을 갖다가 지금 잘 반영 전혀 못 하잖아요. 아니 나도 핸드폰 없어 집에 전화 없고 핸드폰 있고 전화 없어 집에. 새누리당에서는 어떻게 이쪽 지역의 지원 유세라든가 당 지도부 쪽에서 있습니까? 좀 원유철이 한번 왔었었고. 그건 뭐 와도 도움이 안 돼. 그럼 안 돼? 도움 안 돼요, 그거. 안 되지. 이거 언제부터 아니 친박이었다고? 원유철보단 차라리 오신환이 그 동네에서 인기 더 있을 걸. 차라리. 언박이야, 언박. 언제부터 친박이었어? 비주얼. 아 그래서 언박이야. 예. 김문성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남당이라서 난 뭐 관심도 없고 그냥. 아, 그러니까 예전에 김무성 씨가 저희 선거운동 기간 전에 왔다가 개쌍욕 먹고 돌아간 적이 있었죠. 김무성의 머릿속에는 안철수밖에 없어. 여기가 어디란 말이냐고. 저기 대학동 쪽 그 고시청 아니 갔다가. 근데 김무성이 와가지고 사실은 이제 우리도 좀 배워야 되는데 김무성이 뻥을 잘 쳐요. 나중에 물러나긴 하지만 그때 보궐선거 때 와가지고 두 가지 뻥을 치고 갔어요. 하나는 그 우리 아까 사법고시 존치 문제 그거 자기가 당론으로 해가지고 반드시 컨설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강남 아파트라고 있는데 재건축 문제가 있는데 그거 한 십몇 년 오래된 현안인데 오신환법을 만들어서라도 그거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도 해결 안 됐어요 지금. 그냥 던지고 아닌 말고구만. 네. 근데 그 강남 아파트 정말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그 우리 TV 토론하는데 오신환한테 김무성이 와서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런 적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 DNA는 사람 쉽게 안 변해. 그러니까요. 그 오신환 의원이 또 의원 되자마자 그 경찰서에서 와서 갑질 한번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유권자들이 아셔야 될 텐데. 사람들이 그런 걸 우리는 상당히 그런 걸 문제 삼는데 그쪽 사람들은 또 별로 그런 게 없는가 봐요. 이번에 뭐 MBN에 뭐 저도 뉴스를 못 봤는데 그 논문 표절로 해가지고 학위가 취소됐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은 뭐 학위를 자진 반납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학위 자진 반납하는 제도가 있나요? 이 박사 어때? 학위 자진 반납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MBN에 보도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문제가 있는 후보지만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습니다. 얘기 다 해놓고는 안 하고. 예. 일부러 얘기하라고 꺼내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분위기는 어쨌든 좋다고 하니까 조금 기대를 해보고 지금 예상 외로 국민의당 이행재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건 프로테지가 떨어지고 결국은 정태 후보 쪽으로 몰리지 않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걱정이 좀 되는 게 예. 최근에 한 며칠 사이에 이 종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민의당 띄우기 작전에 그거 하고 들어간 것 있죠. 같아요. 아, 실제로 오늘도 보니까 국민의당이 역대 최대 지지율을 누리고 있노라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뭐 녹색 혁명이 어쩌니 자꾸 뭐 이상한 용어도 붙여가지고 지금 국민의당 막 띄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딴 때는 선거 때마다 위에서 총 쏘고 뭐 하고 하더니 이번에는 남쪽에서 바람을 불리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말이죠. 네, 그럼 이번에는 서대문 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대문 을도 말이죠. 참 이 지역구 정두원 지역 여기만 빼고는 사실은 대통령 선거, 서울시장 선거, 구청장 선거 더민주가 다 이겼어. 네네. 그러니까 정두원 개인기로 지금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거야. 아 그럼 김용호가 못해서 그런 거야. 아, 그것도 있죠. 아니, 저는 그거는 뭐 제가 뭐 이름이 알려진 뭐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분명히 저는 인정합니다. 첫 번째 붙었을 때 17대, 18대 때 네네. 그때는 사실은 서울에서 다 전멸할 때잖아요. 그런데다가 제가 16일 전에 전략공천 받았어요. 그때 DY 선생님이 저희 홍은동 사셨어요. 네. 근데 DY가 그때 동작으로 갔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검지였어요. 왜냐면 여론조사 붙이면 정도원한테 다 지는 거예요. 네. 우리 당 중진들도. 그래서 갑자기 저는 원래 갑구에 나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을구로 전략공천 받았죠. 근데 우상호 선배한테 그랬죠. 아니 왕의 남자대 우리 당의 이 대변인께서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상호 형이 야 현역 국회의원은 함부로 지역구 바꾸는 거 아니야. 네가 가라. 그래서 이제 왔는데 그때 제가 한 16일 전에 공천 받고 그저
저희 당에서는 18% 정도 예상했는데 제가 32%였어요. 많이 밀렸네. 네. 그냥 죽으러 가라는 얘기였네요. 네, 그때 뭐 그냥 사지였죠, 사지. 사지로. 네네네. 나보고 안동 나가라 거랑 똑같은 거야. 아니, 죽으러 갔는데 그때 정도원 후보가 아마 굉장히 우습게 봤을 거예요. 아, 그때 제가 하나 예를 들면요. 예. 초등학교 선배거든요. 첫날 명함도 없었던 거예요. 갑자기 전략공천 받아서 첫날 뉴타운 재개발 지역을 갔는데 정도원 선배가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선배님 안녕하세요 했더니 저보고 그냥 반말로 그때는 제가 또 기호 1번이었어요. 예. 야, 너 사무실 얻었냐? 그래서 저 명함도 못 봤습니다. 했더니 그럼 나랑 같이 사무실 쓰자. 진짜 뚜껑 열리잖아요. 방이 하늘을 찌르구만. 야, 내 사무실 나랑 같이 칠래? 매기는 거다. 매기는 거 그렇게 매기면 안 되지. 근데 그때는 사실 이제 쉽지 않았던 걸 알고 죽어보자. 내가 진짜 이번에는 몰라도 4년 진짜 뭐 당신 잡겠다 해서 낙선하고 나서 정말 지었고 제가 뭐 동네에서 모기 방역 있죠, 방역. 방역을 진짜 열심히 하니까 SBS, KBS, MBC에서 방송 3사에서 제가 다 나왔어요. 모기 잡는 거로. 제목이 뭐였냐면 모기와의 전쟁. 예. KBS 뉴스에서 보도가 됐어요. 막 진짜 치열하게 했는데 하루는 새벽에 이제 관광버스 이제 매일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갔는데 정도원 의원이 막 머리가 이렇게 까치집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딱 하는 말이 이거야. 야, 너 이제 그만 좀 다녀라. 나 죽겠다. 왜냐면 이제 새벽에 나가면 당원들이 막 정도원 좀 불러내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자신감도 갖고 죽어보자. 딱 이렇게 해서 더 열심히 했죠. 네. 그리고 나서 19대 때 이제 네. 정도원 의원이 뜨거워합니다. 네. 자, 결과 볼까요? 정도원 49.38, 김용호 48.51, 1%도 표 차이가 0.8%. 0.8%. 아깝다. 그런데 그 18대 때 59대 31로 졌거든. 14,000표 따라잡았어요. 14,000표. 네. 4년 만에. 뜨거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뜨거 한 다음에 정도원 의원이 뭐 재판도 왔다 갔다 네, 받고 네, 네. 뭐 무죄 받았다 유죄 받았다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고 뭐 네. 별 일이 있었는데 결론 최종으로 무죄가 나버렸네. 네, 맞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붙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이번에는 뭐 김용호지 이런 게 한 축 있고 네. 아니, 그래도 정도원이지가 네. 있더라고요. 네, 네,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번엔 될 거야. 그러니까 사실 제가 체중이 14kg 빠졌거든요. 네, 뭐 경선도 치르고. 일단 이 동정 여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뭐 동정 여론 갖고 국회의원 돼서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현실은 동정 여론이 많다. 근데 제가 제 경험상 현역 국회의원을 잡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현역 의원이 문제점이 생기든지 뭐 비리가 생겼을 때 그럴 때 이제 원외위원장이 기회가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원외 후보가 워낙 열심히 해서 동정 여론이 있을 때 그때 현역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았다고 보는 거예요. 지난번 저축은행 그거로 무죄를 받았지만 하여튼 10개월 갔다 오신 거 또 얼마 전에 김무성 대표 살생부 때 한번 찔러준 거 뭐 이런 여론 때문에 굉장히 지금 입지가 약화됐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네. 도와주려고 한 거죠. 그렇죠. 정도원이 말 안 하는 그 존재에 얘기한 네,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쓱 까발렸어. 네. 지가 살라고. 네. 그리고 그 서대문 을 지역에 계신 유권자분들이 네, 네. 최종 무죄를 받았지만 네, 네. 어쨌든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감옥에 있죠. 갔다 왔다. 그럼 갔다 온 게 있는데. 양쪽이 다 공교롭게도 경찰하고 다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후보가. 그거를 어떻게 진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조건. 예. 정도원 의원은 실제로 흠집도 좀 나고 옛날의 정도원이 아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19대 때 제 문제점이 뭐냐면 야, 김용호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정도원한테는 안 될 거야. 이런 여론이 많았거든요. 약해.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지난번에 이제 데이터가 있잖아요. 625표, 0.8%. 야, 이번에 김용호 될 것 같아. 될 거야. 근데 문제가 이제 야권 분열이죠. 야권 분열. 자, 봅시다. 네. 서울 서대문 을. 네. 이것도 역시 YTN 여론조사 같은데. 아니군요. 한국일보 여론조사군요. 정도원 38.9, 김용호 33. 야, 이 차이 얼마 안 나요. 5.9% 차이네. 오차범위죠. 네, 오차범위고. 국민의당 홍성덕 7.4. 아하, 여기서 또 와사리가. 참. 나네. 두 개 합치면 그냥 네. 40% 넘어가는 건데. 네. 아니 오차범위 내 지지율을 받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좀 돈 지키는 의미에 나오지 말지. 그런데 이분 말이야. 15% 얻으면 돈 쓴 거 다 전액 다 날아가는데. 예.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난번은 625표 차로 졌을 근데 때도 그때 홍성덕 의원이 지난 선거 때 정통민주당으로 나와서 0.1%, 800 몇 표 가져가서 제가 806 떨어졌어요. 표 갖고 네. 그때 저분이에요. 그 바로. 진짜 어디가 여기저기다 고춧가루 부대가 막. 아유. 그 전에는 자유선진당. 네. 그래서 뭐 다시 당적도 많이 바꾸시고. 근데 이런 분을 국민의당 안철수는 왜 받아줬을까?
거기는 다 들어가. 아, 맞아죠. 장. 이상죽기야? 야, 세 장이야, 세 장. 근데 어저께 저희 당 이제 대변인실에서 우리 홍성도 후보에 대해서 이제 논평을 냈어요. 사실 의혹이 너무 많은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확인된 게 의혹이 아니고 의혹. 예, 의혹. 예, 예. 확인이 된 게 일단은 이번 모든 국회의원 후보 중에 체납 1위예요. 아하. 2억이 좀 넘고. 그리고 병역 문제도 이제 보도에 따르면 뭐 실종 신고 냈다가 이제 병역 기피했고요. 그다음에 재산도 누락했어요. 아, 다른 당 후보를 까는 거는 네네. 제가 하겠습니다. 팩트입니다. 예. 후보가 하지 말고 예, 제가 하는 알겠습니다. 걸로. 자, 이 네. 홍모 후보 네. 이름도 말하기 싫어. 네. 홍 후보 병역, 납세, 재산, 학력, 경력 모두 의혹투성인 의혹백화점이다. 네. 이런 말씀인 것이죠. 네, 네, 네. 일단 징병검사 기피. 네. 아, 행방불명 되죠. 아니, 어디서 많이, 안상수 아니었어, 그거? 행방불, 그렇지. 행방불명. 행불상수 아니었어, 그거? 소집 통지서를 못 받았나 보시죠. 세금 체납액은 2억 원이 넘어가지고 1위. 2억 정도로 체납하려면 무슨 세금을 빌리는 거야? 저희가 지금 말이죠. 이게 국민의당 후보 얘기? 네. 네, 그렇습니다. 야, 그거 심하다. 당에서 논평을 냈다니까요. 네. 네. 그리고 명함에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생회 부회장, 명지대학 무역대학원 원우 회장이라고 기재했지만 선거 공보에는 그걸 기재하지 않았다. 미기재. 학력 미기재로 썼어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단일 후보 서대문 을 이게 뭐야? 까지만 썼어요. 김대중 대통령 단일 후보 서대문 을 이게 뭐냐고? 그게 이게 뭐야? 교육사항이야. 아니, 김대중 대통령 단일 후보는 서대문을 어떻게 하게, 서대문을 없애겠다는 거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아, 심각하죠. 이런 분이 근데 우리 저 서대문 을 지역구의 이제 유권자들이 더 잘 알리라 봅니다. 그래서 한 3% 안쪽으로 빠지지 않을까. 아 근데 저번처럼 또 1% 차이로 지면은 또 야, 그렇죠.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뭐 모든 게 뭐 호남 정치의 부활, 호남의 자존심 이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호남 정서를 자극하는. 그게 이제 뭐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이번에 우리 유권자들이 투표로 1대1구도 100% 만들어줄 거라 봅니다. 아니, 아니, 근데 안철수가 새 정치를 하겠다고 나와가지고 만들어 놓고 기껏 하는 게 구태 정치 중에 70년대 정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고 그리고 서대문에서 호남 정치하면은 김용호 아니야? 저는 출생 서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천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강서도 그렇지. 합의문에 합의 다 써놓고 파기하고 이게 뭔 짓이야 후보 단일화를. 특히 인천은 투표까지 했는데 파기시켰잖아. 그럼. 야, 나 참 기가 막혀가지고 이런 거를 우리 저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여주냐고. 창피함을 모르면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죠. 저기 중앙당에서 인천 걸 파기를 했어요? 아니 주황당 후보자가 자기가 져놓고는 나 인정 안 해. 어. 나 다시 해. 말이 되는 소리까 그게. 정태 후보님, 저 이행자 후보랑은 단일화도 하지 마세요. 그냥 압살시키세요. 압살. 제가 후보 등록하면서 단일화 선언을 했었어요.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 근데 갑자기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뭐 이상한 플랜카드를 하나 걸어놓고 뭐 단일화 했을 때 자기로 했을 때 정태호로 했을 때뭐 아, 봤어요. 뭐 자기로 하면은 오신한테 이거 저로 하면은 정태호가 지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플랜카드 이만한 걸 걸어놨더라고 또. 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국민의당의 홍모 후보 네네. 체납액 2억 원이 넘다 했죠. 네네. 우리 김영호 후보는 네. 자산이 2억이 안 돼. 근데 이 사람은 네. 세금 안 낸 게 2억이 되니까 참. 그리고 김 후보는 육군 네. 방이 나오셨군요. 네, 저는 그 문제는 전두환 대통령에게 굉장히 감사드리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사실 광주에서 신검을 받아서 상급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현역하고 나왔어요. 근데 87년도에 잠시 그 무슨 병역 관련된 법이 바뀌어가지고 3급이 보충력으로 편입된 거예요. 현역으로 나왔거든요. 현역으로 네, 나왔는데. 저는 이제 신검 받고 광주에서 현역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통지서가 저희 집에 왔는데 이제 저희 큰형 작은형은 다 뭐 특공대 뭐 해양경비대 굉장히 고생했던 데 있었어요. 또 그 당시 이제 야당 인사 아들들이 좀 고생했잖아요. 전망 가서. 근데 형이 그 통지서를 한 달 동안 숨겨놓은 거예요. 너무 좋아할까 봐 제가. 나중에 야, 우리 집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그래서 뭐 결국 18개월 갔다 왔죠. 네. 떳떳합니다, 그건. 네. 그렇죠. 18개월 뭐 아니요. 어떻습니까? 이 과정이 떳떳하다. 맞아, 우리 때도 그랬고 아주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게 TU가 너무 많거나 네, 맞아요. 그 TU가 많아서, 네. 들어갈 사람들이 많으면은 상근으로 빼거나 네. 내지는 뭐 최초에도 일찍 제대시키거나 뭐 이런 거 많았을 때 뭐 특명 내리거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태 후보로 가서. 정태 후보는 뭐
태어나기는 어디? 경남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예, 경남 사천입니다. 아, 경남 사천에. 액센트가 좀 있으세요? 예, 그래서 조금 이 관악에서 정치하기가 참 애로사항이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거의 호남 많죠? 네. 호남 출신분이 많이 사시니까. 네, 경남 사천에서 태어나시고 초등학교 때 이제 서울로 오셨네요. 예. 쭉 서울에서 이제 대학교도 서울대학교 나오셨고. 그래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정치권에 왜 입문하시게 된 것입니까? 그럼 뭐 학교 다닐 때 뭐 학생 운동하고 감옥 갔다 오고 이게 또 운동권이구만. 뭐 당시에는 뭐 취직도 안 되고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죠. 근데 이제 나름대로 그때 이제 좀 의미를 부여했던 거는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운동권 출신들이 이제 정치권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런 논란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는 그 87년도에 그 노동운동이 엄청 심했어요. 6월 항쟁 이후에 예. 이제 노동자들의 권리가 막 이제 분출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구속이 엄청 많이 됐죠. 구속된 사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노동자 활동을 노조 결성을 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되게 까다로웠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소위 3자 개입 금지 조항이라고 해가지고 주변에서 못 도와주겠다고. 노 대통령이 예, 그거에 그렇죠. 들어가셨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야 이거 뭐 100번 1000번 데모하는 것보다 가서 노동법 하나 줄 한 줄 바꾸는 게 오히려 더 노동자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런 좀 나름대로의 이제 의미 부여를 하면서 이제 정치권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별을 2개 다셨네요. 2번 투옥. 예. 첫 번째 2년 6개월 받으셨어요? 아니요. 저 형량은 5년인가 받았을 거예요. 살기는 2년 6개월 살고. 예, 4년 2년 6개월. 근데 나와가지고 또 노동운동 하다가 다시 투옥. 예, 그때 이제 또 나와가지고 이제 노동자를 위해서 살겠다 해가지고 이제 혼자 또 저 안양에 조그만 이제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위장 취업. 예, 영접하다가 이제 붙잡혀 나왔죠 다시. 청래형 빵에 갔다 온 얘기는 점점 쓸모가 없게 되는데. 없어요. 그 운동권도 아니야. 정 선배님 총 몇 년 사신 거예요? 진짜? 3년 6개월 살았죠. 완전 빵집. 그래서 내가 되게 사람이 순하게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요새 하도 운동권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거든. 나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짜증나. 운동권을 못 줘라고. 아니 우리가 그 수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방송도 하고 그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빨간칠하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나 갔다 왔어. 뭐 훈장처럼 그들먹거리고 그러면 그거 문제지만 그 운동했던 경력 가지고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그 운동 때 경력 갖고는 밥도 못 빌어 먹고 살았어요. 취업이 안 돼가지고. 그것도 취업이 안 됐어요. 정태우 선배 그 지금 뭐 진역살이 그런 건 사실 많이 안 알려졌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운동권이니까 좋은 운동권이죠. 네. 아니, 남을 위해 산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면 아니, 어떡해. 실제로 나는 내 자랑이 아니라 네, 네. 그 민주화 운동 그 무슨 회복위원회인가 네, 뭐 이런 네, 게 네, 있어요. 네, 네. 보상 신청. 보상 신청하죠. 네. 저는 그 회복 신청도 안 했고 보상 신청도 안 했어요. 물론 나쁜 운동권도 있습니다. 진짜 사람이 이재호, 김문수. 야, 그 왜 동급으로 비교하니? 아니 그 양반들 그거 악용하잖아. 자, 이렇게 노동운동에 투신하셨다가 아까 뭐 본인의 말씀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정치권에 입문하셨는데 평민당을 택한 이유는 뭡니까? 그때 저는 이제 경상도 출신이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빨갱이였어요. 그렇죠. 동네 우리 시골 가면은 우리 집안에서 그냥 모이기만 하도 저 빨갱이라고 그랬었으니까. 근데 나는 그분이 참 되게 위대하게 느껴졌어요. 그 당시에는. 아주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한 그 삶이 너무너무 그게 멋있게 보였다. 존경스럽고. 존경스럽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4학년 때인가 이 82년 때 이제 망명 가셨다가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귀국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저는 처음에는 김대중 대통령 솔직히 잘 몰랐죠. 그런데 그때 이분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내가 학생 운동을 하던 시기였고 이분이 이제 망명에서 이제 귀국하는 시기하고 이제 맞아떨어지면서 김대중이라는 분을 이제 연구하게 되면서 이분이 미래의 우리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평민당에 들어간 거죠. 평민당에 들어가고. 그리고 평민당에 입당하고 얼마나 있어서 대통령 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92년도에 87년도에 되죠. 아니죠. 그래도 91년도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92년도에 대선이 그러니까 있었죠. 92년 대통령 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네. 패배했습니다. 그렇죠. 패배하고 DJ는 정경태 하셨고 네. 그때는 심정이 어땠어요? 그때야 뭐 근데 사실 그때는
이길 거라고 사실 솔직히 생각은 못했어요. 워낙 그 YS가 강했던 시기. 3당 합당도 했었고 그래서 그랬던 시기라서 아쉬움은 없었습니까? DJ 전개 은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100년 만에 나올 만한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절망감이라는 뭐 네. 엄청 컸죠. 그런데 그 입당을 관악 의뢰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당시 이해찬 의원 있네요, 그죠? 그렇죠. 쭉 그러면 이해찬 의원 함께한 겁니까? 그렇죠. 처음에 이제 이해찬 의원 그 지역구 지구당 사무실로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자원봉사자로요. 네. 들어가고 나는 또 이제 이 등록이 안 돼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그 사무실에 등록이 안 돼. 왜냐하면 별이 2개가 있어 놓으니까 복권이 안 돼 놓으니까 공무 단임권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복권 돼야죠. 지금도 그런가요? 그러면? 아니,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복권이 하는 됐죠. 복권 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해찬 의원 만나가지고 5년 동안 91년 만나가지고 96년에 내가 복권이 됐으니까 5년, 그 6년 정도를 아무 신분 없이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내가 이해찬 의원의 보좌관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 국회 들어가면은 옛날에 입법보조원이라는 그 신분증이 있어요. 출입증으로. 그거 들고 다녔어요, 그때. 네. 그래가지고 96년 때 복권이 돼가지고 처음 보좌관이 됐죠. 그러니까는 보좌관은 보좌관인데 보좌관이라고 할 수 없는 보좌관 생활을 하다가 네. 96년부터 정식 보좌관이 되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되게 좀 그렇다고 가오는 세워야 되니까 정책 보좌관, 뭐 네. 정책 보좌역 이런 이름으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찬 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하다가 97년 네. 15대 대선 대한민국 최초의 정권 교체 여기에서 이제 네. 어느 정도 힘을 보태신 거죠. 직책을 보면 김대중 후보 관악을 지구당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장. 네. 아까 그분하고 다르잖아. 그분은 김대중 대통령 서대문이라고 끝나고 그랬잖아. 여기는 지구당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장. 나. 그 직책이 저로서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악을 지역의 선거를 제가 총 책임을 지고 했었으니까. 근데 그게 참 에피소드가 있어요. 예. 뭐냐면 제가 나중에 유학을 가게 되는데 저기 뉴욕 주립대를 가게 되는데 제가 그 GR이라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성적이 안 돼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과 디렉터한테 나 이게 시험 볼 수가 없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넣어달라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근데 한번 트라이나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해가지고 그게 뭘 집어넣냐면은 이 지구당 그 선거 사무장이라는 게 영어로 번역을 하면요 되게 멋있게 보여요. 그래요? 어떻게 나오나요? Director of the Chapter 이렇게 돼요. 이게 미국 사람들은 선거에 대통령 선거에서 한 그렇지, 지역의 그렇지. 책임자라는 거는 대단한 엄청난 사람을 거지, 진짜. 쓰거든요. 네. 그래 그거를 영어로 딱 해놓고 이력에 넣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대통령 선거에 이기면은 고생했던 사람들 지구당에 한 100장 정도 표창장을 다 그렇죠. 나눠줬어요. 네. 총재 표창장을. 그러니까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받으나 안 받아라는 건데 그때 그걸 받은 거를 내가 첨부를 해가지고 그것도 영문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대통령 당선된 사람의 그 표창을 총재 막 지역인 시절에 거야. 표창을 받았으니까 그걸로 내가 뉴욕 주립대 들어갔거든요. 성적은 안 됐지만 그걸로. 네. 아. 이거를 듣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려면 뭐 표창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당 대표들의 표창 이런 거 있잖아요. 가볍게 넘길 게 아니에요. 잘 간수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장. 그러죠. 한 지역의 사무장이고. 자, 근데 방금 이제 뉴욕 주립대로 유학을 가셨다고 했는데 왜 또 그 정치권에 잘 들어가서 대통령도 당선시키는데 일조하고 했는데 갑자기 인수위도 들어가고 했는데 왜 갑자기 유학을 갈 생각했어요? 그 돈도 없어가지고 전세금 빼갔구만. 네.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전세금 빼들고 들어갔죠. 근데 그냥 그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왜 뭐 돌멩이나 던지고 그렇게 지내온 그 과정들이 대통령직 인수위 하면서 탁 좌절감이 느낀 거죠. 아, 내가 이게 더 배우지 않으면 공무원들하고 경쟁해서 못 이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가감하게 그때 딱 정리하고 청와대 들어오라는 제안도 받고 그랬었는데 정리하고 1년 동안 준비해서 그냥
훌쩍 떠나버렸죠. 조금 더 큰 꿈을 준비하시기 그렇죠. 위해서 네. 하신 거예요. 그럼 국민정부는 청와대에 안 계셨구나. 네. 네. 그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어요? 마누라가 제일 반대했죠. 뭐. 그러니까요. 예. 마누라가 제일 반대하고 뭐. 뭐 늦은 나이에 그 나이에 뭐 안 그래도 뭐 이게 남편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 모르는데. 그래. 가뜩이나 정치인으로 사는 것도 스트레스를 말을 표현을 못 하고 있는데 이 야당 정치인들은 말이야. 특히 국회의원 아닌 사람들 가족들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아. 예, 맞아요. 예, 맞아요. 끝입니까? 미안하다든가 뭐 말씀 좀 더 하세요. 아니 요새 우리 마누라 열 받아가지고 나보다 선거운동 더 열심히. 해요. 제쳐도 그래요. 제쳐도 지금 물집 막 터지고 그랬어요. 네. 나보다 더 일찍 나가고. 그리고 언제 돌아오셨어요? 예? 언제 돌아오셨어요? 2001년도에 들어왔죠. 99년도에 가가지고 2001년도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구청장 경선을 우리 김희철 의원하고 해가지고 관악. 예. 현역이었죠 그때. 예. 예. 현역 구청장하고 뭐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당에 이제 그때 새천년 민주당인가 예, 그래서 네. 거기에 이제 기획 전문위원으로 들어갔죠. 그게 나중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 중요한 인연이 되죠. 자, 이제 김대중에서 노무현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선거할 때 역시 대통령 도왔었고 네. 그래서 당선되고 나서 어떻게 청와대로 들어가신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 2002년 선거 때 150대 핵심 과제라는 게 핵심 공약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걸 제가 직접 손으로 썼습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대통령 후보한테 직접 보고를 했었고 그리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인수위까지 갔었고 인수위에서는 이제 인수위 전체를 이제 기획하는 전문위원을 제가 맡았어요. 그걸 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제 청와대까지 가게 된 거죠. 친 DJ에서 친 노로 이제 네. 바뀌십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뭐 150대 핵심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을 인정한 거네요. 뭐 대통령께서 인정하셨는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님의 핵심 척건들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좀 잘 봤겠죠. 아니 그래도 청와대에 가서 정무기획비서관, 정책조정비서관, 기획조정비서관, 청와대 대변인 네. 뭐 이렇게 둘둘이 맡았으면은 네. 대통령이 능력을 인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 뭐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또 박원순 서울시장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거는 선거 때 예, 정책 특보 맡아서 활동했던 것 그럼 그겁니다. 뭐 예. 김대중, 노무현, 박원순 어쨌든 이 세 분과 다 인연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선거도 도와서 결국은 당선 일주한 거고 네. 노무현 대통령 선거 도와서 당선,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 도와 당선. 본인의 선거는 낙선. 아, 누가 도와줍니까? 아, 우리도 별로. 본인이 낙선. 원래 아니 진짜 자기 머리 못 깎는 법이야. 남 선거 때는 제가 선거 기획도 많이 했어요. 네. 뭐 문재인 대표 뭐 지난번 대선 때도 제가 전략기획실장 하다가 중간에 뭐 척건들 물러가라 그래서 쫓겨나기도 했는데 선거 다른 사람 선거 기획 많이 해봤는데 제 선거가 되니까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아무 생각도 안 나도 막. 그러니까 진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맞아요. 근데 뭐 그때는 구도가 그랬으니까 선거가 구도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구도가 참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꼭 관악을 탈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예. 해야죠. 4년을 또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번에는. 그때 뭐 4년도 4년이지만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렇지. 짜증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봐. 그거.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서대문 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친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저 김용호 후보의 그 아버지는 김상현 전 네. 의원입니다. 후농. 네, 후농. 제가 쓴 책에도 여러 번 등장하시는 그런 그렇죠. 분이, 예, 그런 분이신데, 아까 왜 우리 저 정태호 후보가 DJ 망명 갔을 때 그때 돌아오시면서 인연이 맺어졌다고 했는데 DJ 망명 갔었을 때 이제 후농께서 네네. 민취업을 조직합니다. 민취업의 산파 역할을 하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7 이 체제를 만든 어떤 이 밑바닥을 깔았다. 네. 반석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혹시 그때 기억나세요? 아니, 아버지 나죠. 막 민취업 활동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할 때? 예, 기억 다 하죠. 기억합니까? 네네. 그러면 저거는 기억나요? 80년대 그 12.12 일어나서 끌려가서 아버지 막 두드려 맞고 이럴 때. 그러니까 12.6 때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요. 네.
새벽 5시쯤에 전화가 근데 한 방에서 저희 3남일로 다 같이 하고 어머니 아버지 다 같이 잘 때였거든요. 근데 한 새벽 5시쯤에 전화가 와요. 꼭 드라마 같아요. 따라랑 그러니까 아버지가 꼭 전화 받을 때 꼭 김상현입니다. 이렇게 받거든요. 예, 김상현입니다. 했더니 좀 있다가 네? 네? 그러더니 박정희가요? 그러더니 좀 있다가 쫙 그러더니 죽었다고요? 그러더니 정말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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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뚝 끊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슨 전화예요? 그랬더니 박정희가 죽었대 이러는데 저희 누나가 저 옆에서 잤는데 누나랑 저랑 손을 꽉 잡고 누나 박정희가 죽었어. 그리고 우린 정말 만세를 불렀어요. 그때 이제 우리 집안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창소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굉장히 그 거리가 100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상에 다 만세를 부를 줄 알고 만세를 부르고 학교를 갔죠. 아까 운동장에서 선생님한테 정말 이 뺨 잡히어서 맞았어요. 맞았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강변을 했어요. 다 저는 뭐 만세 부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맞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들 학생들이 다 울고 있더라고요. 국상당했다고 네, 생각하는 그때 거죠. 다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눈물 흘렸는데. 저는 그때 저희 집 엄청 울었어요. 유경수 여사 때도 울었고. 그래서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뭐 12.12 일어나고 뭐 신고문 들어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 집에는 이제 정경차가 항상 앞에 있고 이제 아버지 가택연금 받고 광주민주운동 때는 아버지가 그 전에 미리 제주도에서 무슨 강연을 떠나셨어요. 강연 간다고 갔다가 실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 2, 3주 정도 연락이 두절되고 어머니가 이제 우리 형제들 불러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다. 아마 그 중앙경보부에서 납치해서 옛날 DJ 선생님 수장시켰듯이 죽인 것 같다. 근데 어릴 때 저는 사실 슬프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로 느끼기보다는 좀 어려웠던, 아버지가 뭐 집도 잘 안 들어오시고 뭐 너무 가정적이지 않으시니까 좀 담담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3주인가 한 달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맹장이 터지셨대요. 맹장이.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뭐 고문 받고 그때는 또 계엄령이니까 아버지가 구속된 데가 일반 교도소가 아니라 그 육군 그 뭐죠? 군교도소요. 예, 군교도소. 그거 살벌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 첫 면회를 갔는데 이제 딱 가면 특전단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지품. 제가 어릴 때인데도 싹 검사하고 찝차를 타고 한 1km 정도 갑니다. 그럼 저쪽에서 찝차가 하나 와요. 그럼 중간에 딱 만나면 어떤 조그만 공간으로 딱 가면 이제 보안대, 중앙정보부가 딱 같이 있고 요원들이 있고 아버지를 만나요. 그때부터 녹음 딱 하고 대화하십시오. 뭐 살벌한 분위기죠. 어릴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버지를 보니까 사실 제가 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 모든 정부의 보도나 뭐 언론의 보도를 정말 안 믿었어요. 네, 정말 저는 믿지 않았고요. 그 광주 민주화운동 때도 뭐 이호 여사님이나 문익환 목사님 사모님, 전 어릴 때지만 이제 재판장 따라가면 재판 거부하거든요. 그럼 조선일보 보면 뭐 가족들이 재판에서 애국가를 볼 때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거짓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보면 굉장히 뭐 국가나 언론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우린 속고 있구나. 전 진짜 이런 위험한 생각까지 했어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고 있을 거야. 저는 이런 생각까지 사실 했습니다. 네. 근데 김상현 전 의원은 사실 정말 정치력은 대단하신 분이죠. 네. 그 70년 그 김대중 대통령 선거 YS 이겼을 때도 DJ가 그 이호 여사하고 김상현 의원만 데리고 다니면서 쫙 이렇게 여간 돌아가지고 네, 승리를 쟁취한 거거든요. 수박사 갖고 다니죠. 그렇죠. 그리고 김영욱 중정부장이 가장 좋아하는 야당 정치인이 김상현이었어. 네. 이 정치를 굉장히 뛰어난 분이고 YS하고 결국 손잡아가지고 민첩도 하고 했는데 그만큼 뭐 감옥도 또 왔다 갔다 하고 뭐 맨날 안기부 끌려가서 뭐 이렇게 두드려 맞고 고문 받고 네. 그런 걸 쭉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아버지 그렇게 고생하고 보면 나는 정치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 정치기를 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3남 1녀 중에서 형이 둘이 있는데요. 저희 형은 아버지를 보면서 절대 정치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자랐고 저는 이제 형들이 정치를 회피하면서 괜히 분위기를 가족들이 이제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 아버지 이제 주로 집에서 정치를 다 하셨잖아요.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면 저희 아버지 보고 김상현 의원 누구 정치 시킬 거야? 그러면 형들은 다 안 한다 그러니까 형들이 우리 동생 막내 갈 거야. 이 분위기를 몰아갔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왜 이렇게 그냥 쓱 따라가버려요? 네, 따라가다가 이제 제가 이제 중국과 좀 인연이 됐는데 저는 이제 중국 좀 전문가 뭐 이런 거 좀 해보고 싶고 그랬는데 좀 나이 먹어서 뭐 중국과 뭐 좀 외교 문제를 할 수 있는 것이 뭐 저는 이제 그때는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뭐 외교 통상이 가서 나름대로 전문성 갖고 뭐
꿈은 뭐 중국 전문 국회의원이 돼서 뭐 한중 문제뿐만 아니라 통일 대한민국에 좀 앞당길 수 있는 좀 제 역할이 있다. 이렇게 저는 혼자 상상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집에 온 공보물 네. 서대문 은행니까 공보물이 오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다른 거 다 안 봤어. 안 네. 보고 이제 김용 후보만 딱 봤는데 아버지가 자식의 나이를 모르더라고. 네. 뭐 한 20살 넘었는데 17살이니까 네, 물어보고 막 그랬다 그래요. 전혀 가정적이지 않은. 정말 좀 심하셨죠. 본인은 어때요? 네. 본인은 지금. 저는 이제 47에 첫애를 낳아가지고요. 그 아이랑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4살이에요, 지금. 소통이 안 되시는군요. 아니 그래도 뭐 네. 그 아내분하고 네. 일단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가정적이려고 노력하십니까? 어때요? 아버지 피를 받아서 저도 집에서 잘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네. 안 하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제가 이제 장재식 장관이라고 저희 서대문 1구의 전 국회의원이고 전 위원장이신데 그 아들이 아주 유명한 또 캠브리지 대학교의 장하준 교수잖아요. 근데 정말 그 장재식 장관이 저를 굉장히 아들같이 이뻐해요. 근데 이분을 보면서 또 이분이 예전에 뭐 국세청에도 계시고 뭐 은행장도 하셨는데 굉장히 검소하신 분이거든요. 또 어떻게 저렇게 세계적인 석학을 키웠나 정말 봤는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상함과 사랑. 저희 아버지랑 전혀 다른 분이에요. 지금도 저 만나면요. 협의회장 바꿔라. 예? 뭐 누구 왜 안 만나느냐. 뭐 절에 가서 스님 빨리 만나라. 저희 아버지는 정말 저랑 정치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 그러세요? 아니, 정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너무 섭섭해요. 너무 섭섭해요. 근데 아버지는 저에 대해서 정치 얘기를 딱 2번 해봤습니다. 딱 2번. 처음에 저 국회의원 나온다 그랬더니 돈이 있냐? 열린우리당 창당될 때 신당과 새천년 민주당 제가 고민할 때 네가 알아서 해라. 그 2개 말고는 저랑 한 번도 정치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유세할 때는 아버지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17, 18 이렇게. 아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저를 걱정해서 오시잖아요. 그럼 제가 사실 피합니다. 네, 피하시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난번도 아버지가 좀 돌아다녀 주시고 예. 하면 625표는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좀 그 아버지 정치 또 젊은 층들이 볼 때 요새 금수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정말 저는 너무 좀 싫은 거예요. 배가 네. 덜 고팠어요. 네, 배가 덜 고팠죠.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지. 그래서 노인정만 좀 돌아다녀 주시죠. 625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니 네. 진짜 김상현 의원이 서대문에서는 진짜 황제였거든. 선거에 지지를 않았어요. 서대문에서는. 그렇지. 관악을의 이해찬. 저는 그 딱 기억에 남는 게 옛날에 코리아나 호텔에 그 제가 그 95년대 한 6개월 동안 서울시청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늘 거기 오십니다. 아니 코리아나가 아니라 코리아나. 맞아요. 코리아나. 프라자 호텔. 코리아나예요. 아버지는 지금도 코리아나 다니시죠. 네. 근데 이 사람을 만나는 거 보면요. 거의 10분에 한 명씩 움직이는 거예요. 커피숍에서.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루의 일정표가 정말 빡빡해요. 커피숍 메뚜기네. 예,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정치를 하시는데 그때 저는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정치적 DNA를 좀 물려받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 좋아하는 거는 뭐 아버지랑 비슷하죠. 사람 좋아하고 뭐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비슷한데요. 네. DJ하고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DJ가 귀여워했을 것 같아요. 이게 초등학생이나 이렇게 조그만 했을 때. 저를 너무 이뻐했죠. DJ 선생님은 이제 아버지가 구속되고 이제 DJ 선생님 밖에 계실 때 그때는 정말 고깃국 먹기 어려울 때잖아요. 네. 근데 제가 6살 때 그 당시 원내 총무셨는데 저를 그냥 독대. 영어 독대? 네, 독대. 6살 때. 그래서 그 당시 신촌 형제갈비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갈비를 사주셨는데 갈비 6대를 먹었습니다. 제가 혼자. 그리고 조선 호텔에 가서 DJ 선생님이 저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주셨어요. 몇 살 때라고요? 6살. 그 기억납니까? 다? 네, 나죠. 그러고 이제 DJ 선생님이 아마 약속 다 취소하고 저랑 한나절 같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중국에 있는데 DJ 선생님이 대통령 되기 직전에 베이징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생 데리고 꽃다발 들고 막 환영을 했습니다. 그때 뭐 당 지도부 다 왔어요. 그래서 조다라고 있잖아요. 중국에. 조다. 예, 국빈관. 거기를 처음 이제 DJ 선생님이 따라갔어요. 근데 뭐 천용택 장관 뭐 돼서 뭐 그때 쫙 왔는데 저를 딱 부르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저 김용호라는 저 학생이 말이죠. 어릴 때 내가 원내 총무 때 고기를 사줬는데 그때 월급을 한 끼로 내가 다 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친구랑 밥 먹으면 지금 갈비가 20대 먹으니까 김용호랑 밥 먹으려면 지갑 돈 두둑히 갖고 나오십시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당에 처음으로 입당해서 18대 나올 때 DJ 선생님을 찾아뵀죠. 대통령 이제 그만두시고
그때 마지막 대화가 그였어요. 추적을 받고 있다. 정말 괴롭다.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이 그 괴로운 얘기를 저한테 막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갈비 얘기 또 하셨어요. 지금도 갈비 많이 먹냐? 그리고 네가 어렸을 때부터 크게 될 줄 알았다. 이런 얘기 하시다가 마지막에 추적을 받는데 너무 고통스럽다고. 꼭 친아들처럼. 그때 마지막 뵌 게 이제 그거죠. 그리고 6개월 후에 이제 서가셨죠. 그래서 DJ 선생님은 정말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좀 조금만 더 사셨으면은 뭐 지난 선거 때 여기 서대문 시장에 오셔서 손만 한번 들어서 600표는 그냥 뭐 그렇죠. 표가 뭐야? 아니, 마포에서 서대분 요 얼마나 걸린다고. 또. 그러니까 네. 가까운데 네. 아쉽네. 네. 아버지에게 하나만 더 네, 여쭙겠습니다. 네, 네. 그 왜 이제 국민의당이 분당되고 나서 동교동계 이제 어른들 네, 네. 건너가 뭐 이런 분들 다 가셨잖아요. 같이 네, 저쪽 네. 다 갔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김상현 의원 이야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문화일보에서 정말 문화일보답더라고요. 뭐 아들 눈치 때문에 잔류한다라는 기사가 아마 제가 알기로 문화일보에서 썼을 거예요. 정반대예요. 제가 이제 실명은 얘기 못하지만 당 원로들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들이 사실 국민의당 가시려고 그럴 때 아버지가 굉장히 좀 작업해서 네. 못 가게 한 분들이 제가 알기도 한 두세 분 되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제 이 보도도 보여줬더니 아버지가 간단히 말씀하신 게 야, 내가 평생 뭐 통합을 꿈꿨던 사람이고 내가 지금 무슨 정치 꿈이 있다고 내 당을 옮기냐. 그게 마지막 말씀이셨는데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지금 뭐 정치 꿈이 없으시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어디 다니셔도 말수도 거의 없으세요 이제. 네, 네. 아, 이거- 건강은 어떠세요? 담배 5갑 태우시다가 지금 3갑 태우세요. 아니 근데 아까 그 말씀은 지금 그 연세에 반대로 국민의당 간 사람들은 도대체 뭔 심보로 간 건지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렇죠. 후농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정치하시면서 명언을 남겼는데 물구나무를 써서라도 여의도 입성하겠다. 우리 김명호 후보께서 꼭 그렇게 해서라도 네. 입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서대문 의리요. 아까 전에 제가 뭐 야권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빼고는 어떤 야권 성향 투표를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걸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지역이.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가장 많이 살고 그다음에 40대 50대 순. 그러니까 2040이 사실은 그 야권 성향 투표자들이 많이 있다고 감안했을 때는 이게 결코 좋은 지역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뉴타운, 이제 이명박 정두원 정무부시장이 이제 설계한 뉴타운 때문에 저희 서대문구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진행되는 데가 64군데입니다. 64군데. 거기 서대문을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 3구역, 4구역이라는 곳이 이미 이제 입주가 완료됐어요. 가재울? 네, 가재울 3구역, 4구역. 거기는 이제 지난 총선에 이제 참여 안 했던 분들이죠. 네. 근데 거기가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네요. 네, 아주 젊어요. 이번에 막 들어오시는 분들. 네. 그래서 지금 그분들 때문에 우리 애가 지금 어린이집을 못 가요. 저도 못 가요. 순번이 뭐 300몇 번이야. 계속 맞벌이가 기다려야 돼. 맞벌이가 아니면 국공립은 보낼 수가 네, 없어요. 그러니까. 400명이 대기죠. 저희도 네. 임신할 때 우리 처음 임신했을 때 신청했는데 지금도 400명.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보육 문제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표 찍어주셨죠, 저? 아직 안 찍었어요. 아직 아직까지는 제가 잘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4월 13일 제일 5시 한 50분에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새로운 분들이 네네. 이제 젊은 분들이 유입되시면 네네, 그분들 표를 조금 기대하는. 얼마 전에 그 4구역 이제 거기가 거의 4,300세대 들어왔어요. 4,300세대. 4구역 가재울 4구역이 이 세대 수가 크니까 동응 대표들, 입주자 대표들이 딱 구성해가지고 총선 후보 3명을 부른 거예요. 토론회. 그 토론회 TV 토론회보다 훨씬 좋았어요. 정두원, 홍성덕, 저 셋에서 제가 거기서 사실 뭐 압도했죠. 정말 압도했죠. 네. 그런데 이런 젊은 분들이 들어오신 거는 뭐 김 후보한테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네네네. 그분들이 그래서 조금 자산에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아파트라도 한 채 좀 있고 또 부동산이 뛰길 바라고 그러면은 또 새누리당 쪽이 기울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주로 이제 전세가 많으시죠. 전세가 많습니까? 네, 이제 거기 뭐 전세도 많으시고요. 저는 전세가 아니라서. 일장일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 유입된 분은 김용호라는 사람을 모르죠. 지난 총선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인지도 높은 정두원 의원. 하지만 또 젊은 분들이 이제 뭐 진보나 또 개혁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재울 4구역은 제가 뭐 정책적으로나 또 굉장히 제 비전을 계속 제시하면서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네. 당에서 별 지원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9대 총선의 낙선의 가장 큰 이유가 당에서 구도를 못 만들어준 거예요. 자체 여론조사는 제가 박빙이었거든요. 실제로 박빙이 결과 나왔는데 계속 열세 지역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저를. 당에서. 네. 그리고 정두원 후보는 계속 우세 지역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또 총선 결과가 우리 서대문 갑구, 우상호, 이성원 이쪽은 벌써 그 당시 네 번째 리터 매치였거든요. 투표율이 저희보다 2% 이상 높습니다. 이번에 구도가 좀 나왔어요. 이번에는 구도가 좀 나왔는데도 지금도 좀 이 유선전화 제가 자꾸 좀 뒤떨어지는 걸로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젊은 층이 찍어줘도 안 된다 그러면 안 찍어주잖아요. 이번에 정말 우리 젊은 층들이 사전투표 그리고 본선에서 정말 투표해주면요. 정도는 100% 아웃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고무적인 거는 이번에는 젊은 층들이 투표를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해줘야 됩니다. 여론이 나오고 있죠. 네, 정치를 욕할 것이 아니라 투표로 욕해주세요. 투표로. 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유학파야. 네. 아까 여기는 이제 정태 후보는 미국, 네, 네. 여기는 중국. 네. 북경대 입학했는데 네. 저는 깜짝 놀라서 한국인 최초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전에 그럼 없었어요? 없으니까 제가 수교 하고 나서 바로 제가 입학했으니까. 네. 그러면 수교하고 나서 그때만 해도 이제 공산국가 이미지 남고 그래서 굉장히 강했죠. 어려웠을 텐데 네. 중국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그 많은 나라 중에. 그러니까 사실 제가 꿈이 중국에 대한 뭐 옛날 삼국지 보고 뭐 이런 거 보고 그 당시 뭐 또 한류라는 거보다 홍콩 뭐 주윤발 왕조 청소년기 뭐 그런 느끼고 그렇죠. 뭐 땅년칭이라고 영웅못의 주제고 뭐 한국말을 적어서 부를 때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그냥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많았다가 중국을 갔는데 딱 도착했는데 우리가 봤던 그 북한의 도로에 그 뭐 하얀색 옷 입은 여자 경찰이 텅텅 빈 큰 대로에서 이렇게 뭐 교통 정리하고 뭐 이런 모습 보면서 굉장히 좀 충격받았죠. 그리고 이제 사회 체제가 완전히 다르고 정치 체제가 다르니까 북경대 입학해서도 북경대 학생들과 굉장히 논쟁했어요. 네. 굉장히 뭐 토론 많이 하고 그랬는데 본인이 스스로 중국 통이라고 얘기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박 대통령도 자기가 스스로 중국 통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박 대통령 그분은 이제 빌통자를 써요. 아니, 박 대통령이요. 제가 조금 이제 중국말을 하는데 이렇게 쭉 언론 보도에 나온 중국어를 보면 중국 사람과 5분에서 7분 정도도 채 대화 못할 거예요. 정말로.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 한 수준이 한 중급 정도 수준이 되는데 칭화대학교 연설을 했잖아요. 그건 정말 잘했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완전 스타디에서 발음 딱 해가지고 그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건 정말 잘했는데 중국어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슬프게도 몇 개국어를 하고 계시긴 하지만 네. 전부 다 피가 없죠. 1분 미리 보기 수준이죠. 네. 중국에 대한 이해는 어떻다고 봐요, 우리 박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이해라든가 외교, 중국과의 하고 있는 외교. 저는 좀 문제 있다 보죠. 그러니까 제가 당의 중국 위원장을 한번 맡았었거든요. 그때 이명박 정부인데요. 그냥 그 중국이 이제 언론을 굉장히 통제하잖아요. 근데 택시를 타도 이명박 정부 그러면 친미 정권 딱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 저거 했을 때 CCTV에서 생중계로 해줬어요. 장례 일정을 CCTV에서 그래서 제가 중국 사람들한테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니냐 했더니 이제 좀 귓속말로 이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을 우리가 표시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취임했는데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처음에. 왜냐? 첫째는 여성 대통령이야. 거기 신비주의. 네? 두 번째 중국말을 해. 좋아했죠. 최근에는 다시 이명박 정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부터 해서 굉장히 이제 사실 굉장히 친미 쪽, 또 아베 쪽에 가까워지고 소녀상 문제, 위안부 할머니 이런 문제 되면서 굉장히 중국 인민들,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또 지도부로부터 지금 굉장히 불신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듣고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본격적으로 관악을 서대문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고요. 오늘이 총선 특집 BJ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을 끝나고 4.13 투표를 하고 지든 이기든 저희는 4월 말까지 쉬겠습니다. 쉬고 5월부터 다시 방송을 하는 걸로. 그동안 진짜 못 빠지게 달렸으니까 좀 쉬어도 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나오신 이 두 분이 당선이 되면 유종의 미를 걸어야지. 정말 아름답겠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네. 세 명이 몸 상태가 안 좋은 게 이 작가 요새 기침 소리가 달라지고 나 요새 아래 틀어막으면서 방송하고 있어. 나는 헛거 보고. 예, 그리고 마지막 방송인데 제가 약속을 해드렸는데 도저히 시간과 스케줄이 안 맞아서 초청을 못한 분들 좀 계십니다. 포천의 김창균 후보, 광주의 양양자 후보, 김해의 김경수 후보, 부산 연제의 김혜영 후보, 부산 동래의 김우령 후보, 부산 금정의 박종훈 후보, 남양주 병의 최민희 후보, 남양주 을의 김한정 후보. 예,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방금 호명한 이분들 지역구에 사시는 분들은 꼭 좀 투표를 또 직접 하시고 또 여력이 된다면은 옆에 분들 손잡고 데리고 가서 찍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광진갑의 전혜숙 후보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작가 면 좀 살려주세요. 네. 자, 그리고 선거를 하려면 총알이 필요한데 두 분 이게- 후보 계좌 까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가요, 두 분 오셨을 때 이 두 분은 부탁도 안 하셨고, 그리고, 이 두 분이 돈이 좀 많으신가? 그리고 한 분은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고, 한 분도 어쨌든, 자기 능력이 있으신 것 같고, 아까 잠깐 중간에 얘기했는데, 이 두 분 살려야 됩니다. 이 두 분 큰일 났어요. 자, 우리 관악부터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뭉치자 우리 대책자 관악 야심만만 여기서 야는 들야자입니다. 야당의 마음을 꽉꽉 채워주는 야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꽉꽉 채워주는 관악을의 기호 2번 정태호 후보의 후원 계좌는요. 국민은행 07560-04-26504 국민은행 07651-04-226504 예금주 이상옥입니다. 깨끗해서 좋다, 젊어서 좋다. 서대문 을, 기호 2번 김영호 후보입니다. 아 참고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단일 후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은행 438901-01-333167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438901-01-333167 예금 주명은 김영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하게 됐냐면 아까 중간에 방송 쉬고 있을 때 물어봤거든요. 전국구 나갔었는데 재밌었어요. 막 이런 얘기 하시다가 전국구 나갔다가 35,000원 들어왔다길래 난 처음에 옆에 있는데 3억 5천원 들은 거야. 그래서 야 돈 봉주형 많구나. 봉주형이 우리 쫓아온다 야. 그러지 마라. 여러분 35,000원 들어왔답니다. 그 EJ 팬분들 EJ 면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전국보다 10배 이상 들어가야 돼요. 정말 좋은 방송인데. 근데 사실 이분 계좌번호, 이 두 분 계좌번호 깔 계획이 없었는데 왜 까게 됐냐면요. 쉬고 있는데 갑자기 부산에서 오창석 후보가 참 불쌍한 어디 사람들 많다. 지역구죠? 씨. 사흘인가? 사을 네. 상대 후보 누구죠? 조경태. 조모 후보 이름도 말하지 마. 예. 듣기도 싫어 아주 그냥. 네. 그분 하고 이제 싸우고 있는 우리 오창석 후보가 전화가 와서 SOS를 요청했습니다. 형님 너무 힘듭니다. 그 아버지 퇴직금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뭐야? 아야 후보 욕해도 되냐? 그러게 씨발 우리가 도와준다니까 왜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아유. 내 말 안 들으면 다 이렇게 돼. 내가 여러 가지 소스를 줬는데 에라 하나도 개새끼 아유. 안 듣고 하다 야, 지금 현직 후보를 욕을 하고 지랄이야, 이 미친놈이. 그런데 어쨌든 도와달라 그러니까 도와줍시다. 오창석 후보를 왜 도와줘야 되냐면 지금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오창석이 대단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면 우리는 깜짝 놀랄 수 미라클이 있어요. 일어날지도 몰라요. 김부겸 못지않다. 그럼요. 그러니까 기대되네.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 국회 이동형기 하나 만듭시다. 김비는 실패했고 오창석은 만듭시다. 예, 그래서 후원 계좌. 그래서 오창석이 도와달라 그래서 갑자기 이 두 분이 계좌도 까게 됐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예, 오창석 후원 계좌입니다. 농협 356-1124-4996-93 356-1124-4996-93 농협 최선호 이쪽으로 후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후보하고 김용 후보한테도 후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35,000원 들어왔다잖아요. 3억 5천원 들어왔다니까 나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어쨌든 뭐 이 두 분은 오창석까지 무난하게 15% 아니, 이상은 얻을 테니까 뭐. 사실 이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 아는 선배님이 이번에 여기 출연했다가 예. 좀 거뒀다는 소식을 과감히 결단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시간이 근데 얼마 안 남아서 글쎄 과연 그처럼 모일까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이 관악 을구 같은 경우에는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구도 또 워낙 이 야권의 텃밭이었기 때문에 후보만 웬만하면은 거의 당선되는 뭐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악 쪽에서 나오는 후보들은 좀 큰 아젠다를 많이 제시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관악 대장이라고 불렸던 그런 동네인데 어쨌든 뭐 이번에 뺏겼으니까 찾아와야 됩니다. 찾아오려면은 그 마음이 돌아섰던 그러니까 저번에 뭐 정동영 찍고 이번에 여론조사할 때 3번 좀 가는 그런 분들의 마음을 돌려 다시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일본으로 가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분들도 돌려서 예전의 영광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이랄까요? 아니면은 정 후보님께서 핵심적으로 삼고 있는 공약이랄까요?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크게 부각은 안 되는데 교육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우리 지역의 젊은 이제 부부들 만나면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다들 고민을 해요. 관악구에 살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떠나죠. 예, 실제로 그게 어디 난곡 같은 데 가면 아파트 한 단지가 인구 구조가 딱 2단계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를 둔 그 부모 세대가 있고 중고등학교 부모 세대는 빠져 있고 어르신 세대가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여기서 아이를 키웠을 때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을 건가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 교육 문제 때문에 떠나는 동네가 아니라 정말 교육 때문에 관악구 가면 아이 잘 키울 수 있다. 그런 우리 관악을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특별히 이제 그 서울대학교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크게 내세우고 있는 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멘토링 사업인데 저는 이제 한국말로 해가지고 그 우리 지역 아이들한테 언니 오빠 맺어주기 운동. 그래서 한 2,000명 정도를 맺어주겠다. 서울대 학생들과 예, 예. 좋은 아이디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괜찮네요. 유종필 청장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실제로 가능하냐.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예산 걱정은 안 된다.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1년 한 6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 정도면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서울대학교 언니 오빠들을 통해서 뭐 인생에 대한 그 멘토로서의 그 도움도 받고 또 실제로 뭐 이제 공부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학부모들 만나서 그 얘기하면 되게 좋아해요. 또 서울대 학생들도 자기 역할이 뭔가 주어지면 그렇죠. 거기서 오는 또 만족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이게 그 학교마다 봉사활동도 학점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도적으로 조금만 잘 만들면은 굉장히 좋은 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울대 총학생회 쪽하고 한번 그 얘기를 해봤더니 그쪽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울대 학생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면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공약이 되겠더라고요. 그 재학생들 말고 재학생 물론이고 졸업생인데 백수인. 왜 나한테 자꾸 그래? 백수잖아. 학교도 잘렸는데 아이, 뭐. 이거 이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난 딴 사람 얘기한 줄 알았어. 안 되겠다. 저 교본에 교원수청 가서 이겼습니다. 예. 이겼습니까? 네. 이긴 뭐예요? 복지가 안 될 텐데. 면직 취소 처분 면직 취소 처분 받았고요. 이재희 생활역사협동조합 감사이자 법무사무소 상상의 김건아 변호사 무료 변론했습니다. 해줬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무료를 했어? 네. 좋은 변호사네. 아, 그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 복지가 하는 거예요? 지금 학교 측이 반응을 보이겠죠? 반응을. 예, 학교 측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의 문제인데 내가 뭐 사실이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총학생회 쪽에서 상시대 총학생회 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 교수님 왜 잘랐냐고? 그러니까 교수들이 갑자기 잘려나가는데 여기에 비전공자들이 내가 했던 강의를 맡고 있는 거예요. 뭐 미술사하고 그런 양반들이. 그래서 봤더니 내 이름이 딱 나오는 거야. 종교와 인간 담당 이종우 교수 면직. 그리고 화살표 된 다음에 이 강의를 엄한 사람이 맡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깜짝 놀랐네. 학생들한테 고맙겠네요. 굉장히 고맙죠. 저는 뭐 사주하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 뭐 복지가 하면 뭐 다시 교수로 돌아가시면 되고 예. 복지가 안 되면은 관악을에 가셔가지고 애들 중고등학교 애들을 좀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독서실 자리 알아봤대. 나 독서실 총무자리 근데 알아봤다니까. 참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네. 이건 뭐 서울시장도 민주당이고 네. 관악구청장도 민주당이니까 뭐 연락하면은 도움 연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뭐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통 소외 지역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그 지하철 2호선 하나 통과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제일 큰 추건 사업 중에 하나가 경전철 문제였거든. 근데 이번 신림 경전철은 4월 달에 아마 착공에 들어갈 것 같은데 난곡선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예. 그것까지 되면은 이제 지하철역도 많이 생기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데 결국 다 그런 일들이 서울시장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돈도 서울시에서 또 내려오는 거고 우리 관악구는 또 예산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서울시에서 돈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박원순 시장하고 친해야죠. 이게 난곡선이 얼마나 서러운가 하면은 우리 동네가 난곡 꼭대기잖아요. 네네. 거기 아우, 아파트 단지가 꽤 쟤네 집에 가려면 오르막. 진짜 산에 있어. 아니 아파트 단지가 꽤 많고 그 밑에 굉장히 다세대 주택들이 많은데 예.
저기 버스 노선 하나밖에 안 다녀요. 그러니까 버스길밖에 없어요. 노선은 꽤 많지만 그게 다 그리고 멀리 가는 거는 하나밖에 없고 다 신대방역이나 신림역 가는 거란 그래서 말이야. 지하철에 내려서 마을버스 또 갈아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가 참 재수가 좋은 게 본인이 당선되고 나서 경전철 신림선 기공식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게 사람 바뀌니까 뭐가 이게 되네. 아니 그게 뭐 뚝딱 해갖고 뭐 5개월 만에 되고 그런 겁니까? 말도 안 그러면서 돼. 이게 오신환은 매일 다니면서 경전철 얘기만 하고 다녀요. 아니 플랜카드에 뭐라고 걸렸냐면은 뭐 기공식에 토론회라고 조그맣게 써놓고 여기에 오신환이 참여합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힌데 그게. 새누리당이 그런 거 참 잘해. 자기네가 안 했어도 일단 뭐가 터지면 우리가 해냈습니다. 잘하죠. 잘해. 근데 방금 이제 정 후보님도 교육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갈 나이가 되면 떠나는 거죠. 그렇죠. 관악에서. 근데 서대문을도 이거는 좀 비슷하지 않나요? 뭐 저기 뭐 목동이나 이렇게 마포나 이렇게 떠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소민님이랑 관악이랑 굉장히 비슷한 환경이에요. 첫째는 이제 우리는 서대문구는 이제 역세권이 한 군데도 없다. 지하철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서대문 을구는. 두 번째는 교육 환경이 너무 열악하죠. 그래서 저도 뭐 지하철 그리고 이제 교육 환경은 저는 혁신학교로 지금 방향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 그러니까 지하철역이 하나도 없어서 역세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지역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서울인데 지금 평당 800만 원짜리 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한 6개월 전에 이제 지하철 공약을 발표했는데 4년 전에도 지하철 공약을 발표하려고 하다가 과연 이게 국회의원의 공약으로 걸맞는가. 양심적인 문제로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 정말 어려운 사업이지만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서대문 을구는 평생 가치 없는 그런 동네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일단 총대를 매기로 하고요. 그 대신 이제 짧은 노선이에요. 이제 전문가들 만나서 상의해 보니까 예산이 워낙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예산을 줄여라. 두 번째는 환승역을 많이 만들어서 사업성을 높여라.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역에서 홍역을 통해서 신분당선, 세검정역 확정돼 있거든요. 그 7개 역을 이제 만드는 이제 프로젝트 1단계거든요. 이미 4군데 역은 확정이 됐든지 기존에 있어요. 그러니까 노선을 제가 불러드리면 디지털 미디어역,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재울역, 아까 가재울 3구역, 4구역, 거기가 5구역, 6구역까지 들어오니까 이제 가재울역. 지금 없잖아요. 네, 제가 이제 신설할 게 가재울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명지대역은 서부경전철이 확정이 돼서 이제 거기는 내년부터 아마 착공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구청역도 제가 이제 신설해야 될 역입니다. 동신병원 사거리라는 데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호대역, 그 다음에 세검정역은 이제 확정이 된 총 7개 역이죠. 그래서 그걸 발표했는데 뭐 우리 유권자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또 정신 또 선거 때 되니까 또 저런 것도 갖고 나오는구나. 불신의 눈초리를 보이는데 문제는 정두원 의원이 제가 이렇게 발표했더니 뭐 동대표 회의 때 이건 완전 김용호 후보가 완전 포퓰리즘이다. 예산도 없이 이거 어떻게 하느냐 했던 분이 그 다음날 현수막 70개 정도를 서대문 을구에 다 붙여서 지하철 시대 개막. 그리고 제 노선 7개를 뺏겼어? 그대로 정말 도둑질 해가고 인터셉트를. 거기다 고대까지 가는 경전철역을 발표한 거예요. 막 던지는구만. 그래서 얼마 전에 TV 토론회 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정두원 의원의 TV 토론회 때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가재울역이랑 가자역에 하루에 승객이 몇 명 정도 지금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뭐 설계를 했으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답변 안 하고 엉뚱한 얘기하는데 TV 토론의 문제가 토론이 아니에요. 던져놓고 답하면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못 해요. 엉뚱한 얘기해도 저희가 뭐 보충 질문이 안 되니까. 그래서 TV 토론가 싱겁게 끝났는데 결국은 경전철은 서대문에 맞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자역만 해도 한 6천 명, 증산역은 하루에 10,000명, 디지털 미디어는 수만 명이거든요. 근데 뭐 우리 경전철을 보면 두량이거든요. 두량의 최대 인원 수용 인원이 113명이에요. 속도가 30km입니다. 3, 40km. 그걸 경전철 사업은 다 망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두원 의원이 그 현수막 붙이고 나서 하도 왔다가 나서 박원순 시장 만났어요. 박원순 시장한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경전철과 지하철의 사업권은 서울시와 나에게 있습니다. 근데 정두원 의원한테 이런 얘기를 듣지도 못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용호 후보가 이번에 국회 들어가시면 논의합시다.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선거할 줄 아네. 아니, 이거 논의합시다지. 네, 그렇지. 선거합시다. 이거 선거 중립의 의무에 벗어날까봐 걱정돼가지고. 네, 논의합시다. 아니 근데 우리도 이제 남곡선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과제인데
사실은 여태까지 이렇게 정치인들이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약들도 해놓으니까 잘 안 믿어요. 안 믿죠. 근데 나는 이제 우리가 그 신림경전철을 우리 당이 해낸 거거든. 근데 물론 이제 뭐 오신환이가 자기가 했다고 이제 뭐 주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결정을 하는 확실히 거거든요. 결정권자인데요. 어떻게 오진한 그런 의원이에요. 거고 이게 지금 이제 민간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50대 50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서울시하고의 아주 긴밀한 그 협의가 그럼요. 필요하다고요.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예, 우선은 뭐 수요 예측이 돼 가지고 수익성이 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민간업자하고 서울시하고 얘기가 안 되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강력하게 이제 우리가 밀어붙일 수 있는 거는 우리 당밖에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런 부분에서 훨씬 경쟁력이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 김영호 후보가 먼저 답변해 잠깐만 주시고. 네. 말씀하시기 전에 좀 이건 중요한 얘기를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네. 결국엔 그 동네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시존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로스쿨 때문에 로스쿨 대부분의 학원들이 지금 강남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쪽 고시촌 쪽에 사람이 빠지는 건 둘째치고 그로 인해서 상가라든지 모든 것들이 좀 불황에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한 말씀 그럼 해주시죠. 그 동네는 사시를 존치하기를 원하는 거지. 그렇죠. 오신환 후보가 지난번에 그걸로 지난번 얻었죠. 보궐선거 때 오신환 후보가 그걸로 참 재미 많이 봤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무성 와가지고 뭐 그렇지고. 당론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까지 저는 그렇게 약속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TV 토론에서는 오신환은 뭐 부인을 하더라고요. 여하튼간에 그때 이제 그걸로 오신환이 좀 재미 봤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는 이 지금 국회에서 이게 논의가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최근 그때 이제 법무부에서 뭐 4년 유예, 그러니까 사시 폐지를 4년 유예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로스쿨 쪽에서 이거 들고 일어나니까 또 그것도 최종 결정 사항은 아니다 또 이렇게 발을 뺐어요. 그러면서 요새 새누리당은 뭘 어떻게 하냐면은 법사위원장이 이상민 의원이 법사위원장이고 전해철 의원이 간사인데 우리 쪽. 아 이게 지금 야당에서 반대해가지고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야당 핑계대고 발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사실 전치를 제가 공약으로 이제 내걸었고 또 주민들하고 대화 과정 속에서 이건 반드시 이 지금 로스쿨 문제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된다는 강력한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떨어져 버리면은 진짜 이게 사실 정치 이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지금 법률상으로는 이미 이번 2월 달에 1차 시험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시험이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19대 국회에서 남은 기간 동안에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이제 사실은 이제 존치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은 이상민과 그 전해철을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두 사람이 뭉치면은 이 두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사시가 존치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4년 유예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당선되지 않으면은 이건 물 건너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 많이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지금 정태 후보의 지역 핵심 공약, 교통과 교육 문제 하다가 이제 네, 김영호 네, 후보도 네, 같이 네, 얘기했는데 네, 네. 이거 말고 또 있어요? 그러면 서대문에? 근데 교육 문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이제 47에 아이를 낳고 이제 32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데 저희 처는 그래도 잘 나가는 방송국에서 일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낳고 보육 문제 때문에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아이 전문 이제 아이만 키우고 있어요. 잘못된 것 같은데. 네. 아내분이 계속 직장 다니시고. 네, 제가 김 후보가 전담으로 아이를 맡아야 되지 않았어요? 야, 나 네 얘기 듣는 줄 알았어. 이제 만약에 이번에 이제 안 좋은 결과 나면 그렇게 되죠. 아, 그래. 그래서 근데 그 정말 우리나라 보육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전업주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린이집도 못 보내요. 네. 이 맞벌이가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서대문구를 뭐 강남의 파라군이나 강남처럼 만들 수는 없죠. 뭐 벤츠 자동차 만들고 뭐 저 고층 빌딩 있는 그런 동네 못 만들어도 어린이의 천국, 어린이의 왕국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뭐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어린이 여성회관입니다. 어린이 여성회관. 그러니까 그 어린이 여성회관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아이들이 아이를 맡겨놓고 엄마, 아빠들 좀 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는 뭐 아이스링크. 키자니아라고 혹시 아세요?
뭐 직업 체험관이라고 요새 예, 뭐 예. 근데 이제 키자니아라는 것을 도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키자니아 스타일의 뭐 직업 체험관, 교통 체험관, 키즈 카페, 어린이 전용 영화관, 어린이 도서관 뭐 이런 정말 어린이를 위한 회관, 여성을 위한 회관을 만들겠다는 게 바로 3구역, 가지오 3구역 거기 야생화 단지라고 1000평짜리 있어요. 이 박원순 시장이 그것도 우리가 이제 부탁해서 120억 주고 땅을 매입했는데요. 그 근처로 이사 오세요. 저는 20년 론에 묶여 있어가지고 못 떠납니다. 20년 동안 그냥 살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제가 가자역 있잖아요. 그 제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진핑과 정상회담 때 이 약속한 게 있어요. 한중 청년 지도자 포럼 100명씩 교환해서 교류를 하자. 거기 제가 선발이 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표위원이 10명 있어요. 근데 그래서 지난 7월에 갔는데 중국 4박 5일 과정에 시진핑의 가장 큰 프로젝트인 1대1로 그러니까 실크로드를 부활시키겠다는 철도를 부활시키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거든요. 그 4박 5일을 들었어요. 정말 이게 이제 유럽으로 또 해상으로 인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고 철도는 중앙아시아 통해서 유럽 가는 건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대륙의 시작은 한반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지도부한테 얘기를 했죠. 아니 이거는 한반도에서 시작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딱 중국 지도부가 북한이 철도 개방을 안 하니까 힘들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면 정말 이거는 북한을 설득하자. 그래서 북한이 개혁 개방 안 하고 하차하면 우리가 통행하고 통행료를 지불하는 건 어떻겠냐. 중국 지도부 좋다는 거예요. 너 꼭 국회의원 돼서 와라. 그거 되면은요. 사실 그게 예산 문제가 아니고요. 김정은이가 오케이 해주면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국도로. 고속전철은 아니래도. 이미 철도는 다 있잖아요. 도라선에서 개성, 개성에서 평양, 평양에서 신의주, 신의주에서 단둥. 서울에서 단둥까지 530km입니다. 고속전철 깔면 통과만 하면 1시간 40분이면 가요. 거기에 종착역이 가자역이다. 가자역으로 이사 오세요. 네. 아 정말이에요. 가재울 가자. 가자역. 가자역. 지금 이제 경의선의 종착역 지금 아닙니까? 가자역에 살아요. 이사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통일은 제 판단은 통일은 15년 내로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아닐지언정. 네, 대통령 공약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이건 뭐 지금 흐름이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제가 지역 주민으로서 네. 아까 뭐 이 박사도 지역 현안을 물어봤으니까 모래내 시장. 네. 그러니까 지금 모래내 시장을 주위로 해서 가재울이 이제 막 이제 네. 새롭게 개발됐지 않습니까? 네. 모래내 시장은 너무 오래돼 낙후돼서 네. 거기만 동그라니 있는 것 같아. 네. 그 재정비라든가 뭔가 네.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거기 지금 개발하려고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네,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이 개발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 이제 또 원주민과 거기 상인들 굉장히 불이익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모델을 망원시장 모델로 해서 모래내 시장이 테마도 좀 갖고 있고 네네. 또 먹거리 시장도 좀 강화시켜서 저는 모래내 시장을 유지하되 망원시장을 모델로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망원시장이 왜 떴는 줄 아세요? 뭐 프로그램에서 그 연예인들이 뭐 연예인 스타들이 닭강정 가서 먹고 예. 스타 마케팅을 통해서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정말 좀 스타 마케팅해서 모래내 시장도 현대화 좀 시키고 망원시장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그 망원시장. 모델을 적용. 네, 적용해서 네. 또 원주민 그러니까 지금 계시고 장사하고 계신 상인들도 손해 안 보고. 그럼요. 이 작가 맨날 가서 갈비 윈윈이죠, 먹으란 말이야. 윈윈이. 나 갈비 많이 먹어. 갈비도 먹고 너무 일찍 땄더라. 갈비집 일찍 닫지. 어. 그래서 시장 안에 순댓국 집에는 맨날 순댓국 먹고. 진짜 싸잖아요. 네. 너무 싸요. 5명이서 우리가 이제 막걸리 먹었거든요. 머릿고기. 그럼 이제 뭐 해장국을 줘요. 또 국물. 막걸리 5통 먹었는데 19,000원인가 나왔어요. 싸다. 근데 저 와이프랑 같이 갔다가 다시는 안 간다더라고. 위생적. 그렇죠. 바로 그거거든.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네, 돼. 맞습니다. 그러니까 망원시장이에요, 모델은. 뭐 이게 지가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재개발을 그래서 해야 미키마우스. 되는 거지. 그런 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두 분 혹시 우리 두 후보님한테 질문이라든가 뭐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지역구에 딱 공통점이 나오네. 재개발하고 교육 문제. 지금 정태호 후보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구로 디지털 단지 옆에 있죠. 강남 아파트. 무서워 죽겠어요. 그리고 아직도 여러 군데서 지금 재개발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교육 문제는 계속 서울대가 있는 동네인데 교육 문제가 나오고 있고 이제 그리고 저기 서대문 울도 마찬가지인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동네가 결국엔 서울시에서 서민들이 사는 동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중산층 이하 하여튼 뭐 서민들이 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곳이 척도가 되는 곳이 이 두 군데가 아닌가 싶고요. 뭐 양쪽 갑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서민들의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시려면 여기에서 투표를 어떻게 하셔야 될지는 좀 명확한 것 같고 거의 뭐 정리발언 수준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은 국민의당은 철새도래지예요. 그러니까 먹이 추워지면 날라왔다가 또 따뜻한 데 있으면 날아가고 그런 당을 저는 도저히 못 봐주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상상하는 것은 어쨌든지 새누리당의 패배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이길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저희도 지금 이 똥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새누리당이 더 이상 오만과 독선을 하지 않도록 솔직히 지구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게 되도록 이번 선거 결과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TV에서 선거를 하게 되면 늘 관악의 모습을 한 번씩 비춰줍니다. 줄을 쫙 서서 투표를 해주죠. 젊은 사람들이. 아 얼마나 그게 불쌍해. 상징이었죠. 일종의. 음. 그 에너지를 받으시면 아마 이번에 우리 정태호 후보님께서 당선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저는 관악에 계시는 분들이 뭐 기간 동안 어떤 후보가 잘했다, 아, 내 마음이 떠났다 이런 거 말고요. 되게 이기적인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태호 후보의 이력을 보시면 지금 관악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솔루션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거의 몇 달, 한 달 정도 했죠? 이렇게. 총선? 네. 뭘 한 달이야? 몇 달이요, 지금 지금? 한 2달 이상 했어. 자, 하는 동안 지금. 많은 후보님들이 오셨을 때 그 비슷한 걸 느꼈어요. 아, 이분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맥이 상통이 있다.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 짧은 이 도시의 미래, 이거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저는 관악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기심을 갖고 뭐 약간은 물론 저도 솔직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모든 게 다 좋지는 않습니다만 가장 이기적인 투표를 해서 여러분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김영호 후보님께는 그 말씀 드릴게요. 아까 잠깐 사담처럼 말씀드렸는데 서대문 을이죠. 네. 서대문 을 김상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네. 젊은 후보 네. 김영호입니다. 네. 여기는 역사적인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승만의 꼬붕 네. 이기붕이가 네.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을 때 서대문 을에 출마를 하려다가 네. 실패를 합니다. 네. 밀어냈죠. 네. 그 정도는 이명박의 꼬봉이야? 내는 거. 난 얘기 안 했어.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셔야 합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네. 우리,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이제 마지막 발언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에게 또, 뭐, 당부의 말도 좋고요. 격려의 말 좀 부탁 하나 해도 좋고. 어떤 말도 좋습니다. 두 분 마지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제한 안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 다 하십시오. 정태호부터 할까요? 저부터요? 예. 사실 그 지난번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그 한참 그 당 내분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때는 정치를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진짜 근본적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 한 책임이 저한테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물론 당에 분열됐던 뭐 이런 책임을 넘길 수는 있지만 후보로는 또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되찾아오야 될 사람은 저다. 예. 라는 그 확신을 가졌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 또 이게 참 이게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뭐 능력도 능력이지만은 너는 전부터 한번 봐라. 그런 얘기하요. 뭐냐면은 또 이게 당이 또 분열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은 이제 2040 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20, 30대가 46% 정도 되고 40대까지 하면 60% 가까이 돼요. 예. 우리 지역이 늘 이기는 이유가 호남분들이 많은 측면도 있지만은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우리 2040 세대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면은 비록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빼앗겼지만 이번엔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투표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좀 이제 그게 이 국민의당과의 관계에서 조금 이제 착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상대 후보들도 그런 이제 작전도 쓰고 그러는데 그런 거 뭐 너무 개의치 말고
여하튼 2번으로 힘을 뭉쳐주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에 투표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영호 후보. 네, 저는 지난해 위안부 할머니 굴욕적인 한일 외교 협상 그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저는 치열한 경선 중이었지만 제가 광화문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지키는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제가 새벽 4시에 선거운동 끝나고 새벽 4시에 자는 모습을 한번 보고 왔습니다. 정말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는데 제가 이틀 후에 실제로 제가 모든 침낭 싸갖고 와서요. 하루 자고 왔어요. 하루 잤는데 사람들 얘기가 제가 정치인 중에 최초로 잠을 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자면서 아이들이 추위에 떨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둘러싼 경찰 버스에서 나오는 24시간 공회전을 통해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이 굉장히 괴로워진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거기서 정말 자다가 담배 한 보루 이상 피는 것보다 더 괴로워요. 그 정도 걸 느껴서 제가 그 다음날 서대문 종로경찰서 정복과장 만나서 버스에 나온 매연 배기가스관에다 호수를 달아서 좀 매연 처리도 하고 버스 좀 이동시켰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고 어머니와 같은 대통령이고 섬세한 대통령이라면 전 정말 아이들을 한번 찾아갈 줄 알았어요. 내가 한 번도 안 찾아가고 아이들을 길거리에 내몰고 정말 눈물을 흘리는 사람 눈물 닦아주지도 않고 아이들 외면하는 모습 보면서 역사의식이 없는 대통령을 가진 대한민국이 참 불행하구나. 정말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심판해야겠다. 정말 저는 몇 번 떨어졌지만 절정입니다. 지금 제가 파이팅이. 그 다음으로 또 우리 정도원 의원, 정도원 후보 실제로 감옥을 갔다 오신 후에 우리 서대문구의 국회의원은 한 10개월 정도 공석이었습니다. 이번 총선은 일 안 한 국회의원과 일할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날이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야권 분열 분명히 선거로 1대1 구도 만들어줄 거라 봅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 김용호 또 전국에 나오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말 지지해 주셔서 강한 야당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젊은 우리 국회의원 후보들이 강하고 또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거리에 강한 투사로 저희가 나서겠습니다. 한번 믿어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더욱 강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사실 아시겠지만 사실 국민의당이 그냥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완전 지지율 역전해가지고 압사시킬 수 있었는데 비례대표 공천 파동을 인해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거꾸로 재역전 당했습니다. 5월 첫 방송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만 그 지도부가 잘못한 거 어떻게 합니까? 민초의 힘으로 뒤집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재역전하는 거. 뭐 스포츠 경기가 가장 재밌을 때가 역전 당하는 거 다시 한번 뒤집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선거도 스포츠라고 믿읍시다. 그래서 재밌게 투표하시고 결과를 기다려서 재밌게 한번 뒤집어보는 그런 기적을 한번 연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EJ 그동안 역사방송 안 한다고 많이 또 질타도 주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굉장히 시국도 어렵고 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지면은 더더욱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이 더 분탕질 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달 동안 비정상적으로 방송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선거 끝나면은 5월 달부터 다시 예전의 어떤 역사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달 동안 굉장히 여러분들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 두 분 나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투표 많이 합시다. 그래야 이깁니다. 해서 바꿉시다. 네. 그리고 4월 13일 당일날은 안가로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보면서 함께 축배를 들고. 그러니까 이기시는 후보들은 전화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생방송으로. 생방송으로. 이긴 후보들한테 전화 통화하겠습니다. 지는 걸로 나오면 안 해? 안 해, 이씨.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들어주시는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엔젤 펀딩 속에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공 파리 엔젤 펀딩 동양극장 좀 바꿔보자 감사합니다. 안상보 이재천 조용의 땡큐 강희진 이재천 강남 서초 송파하고 맞짱 뜨는 관악장군의 위용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